일 끝나고. 이렇게.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많이들 들어오셨나요? 저희 몇 분, 13분 들어오셨군요. 아마 이제 퇴근하고 열심히 다들 길에 재촉하고 오시고 계실 것 같습니다. 잘 들리시나요? 저희 피다가 지난번 이제 온라인 토크 콘서트 1회차를 하고 오늘 2회차 행사를 준비했는데요. 많은 분들이 사전 신청해 주셔서 오늘 이제 뜻깊은 시간을 같이 만들어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새로 들어오고 계셔가지고 한 1분만 더 기다려 보겠습니다. 혹시 3분이 되면은 정확히 시작을 할게요. 네, 7시 3분이 됐군요.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피다의 사무국장인 강한이라고 합니다. 오늘 바쁘시고 또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심란도 하실 시점에 그래도 이렇게 저희 피다의 2차 토크 콘서트 포스트 코로나 시대 한국 국제개발협력 정책이 가야 할 길에 함께 해주신 여러분께 감사와 환영의 말씀을 드리면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에게 이제 귀한 말씀을 나눠주실 두 분을 먼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제 옆에 계신 분은 저희 피다의 대표이신 한재광 선생님이시고요. 네. 그리고 장대엽 운영위원님이시고요. 서강대 글로벌 한국학과에서 학생들과 만나고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이제 저희 행사의 제목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 한국 국제개발 협력 정책이 어디로 이제 가야 하는가라는 부분인데 사실은 저희가 지난주 금요일에 따끈따끈한 정책 제안서를 발표를 했는데 저희 홈페이지에서도 보실 수 있고 오늘도 이제 공유를 해드릴 거예요. 그 내용이 무엇이냐면 이제 한국 정부에서 매 5년마다 국제개발협력 정책을 이렇게 가져갈 것이다 라고 하는 정책을 발표를 하는데 이게 이제 2차가 종료가 되고 이제 내년부터 3차 기본 계획이 나온다고 해요. 그래서 저희가 지난 5년간의 국제개발협력 정책의 그런 방향성을 규정해 주었던 그 기본 계획, 과거의 것을 좀 평가를 해보고 그리고 3차에는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저희 이제 나름의 기준을 가지고 정책 제안을 한 보고서입니다. 그래서 사실 그 시민사회 전체적으로도 그 피드 한국 국제개발협력 시민사회 포럼에서도 비슷한 이제 정책 제안서가 나왔었는데요. 저희가 한 작업과의 차이점은 피다가 생각하는 발전은 이래야 한다라는 개념, 즉 이제 사람이 꼽히는 발전이라고 저희가 명명을 했는데요. 그 기준에 따라서 좀 이것을 바라보고 또 제안도 해보고 한 보고서입니다. 재원 팀장님 그 저희 홈페이지 링크나 아니면 파일을 채팅창에 공유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같이 이제 뭐 문서도 같이 보시면서 오늘 이야기를 들어보셔도
더 풍성하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국제개발협력 분야도 코로나 이전에 그런 발전의 방식, 우리 삶의 방식, 또 국제개발협력의 방식에서 벗어나서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고 지금의 뭐 위기라든지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이 많은데요. 이제 오늘 그런 이야기들을 좀 풍성히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궁금하신 점이나 아니면 뭐 제안 사항이 있으시면은 언제든지 채팅창에 올려주시면은 저희가 바로 확인을 할 수 있으니까 언제든 질문이나 뭐 제안 혹은 코멘트를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채팅으로 하기보다는 이제 마이크를 켜고 말씀을 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그 발언을 하고 싶다고 남겨주시면 저희가 이제 시간을 내서 같이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서론을 좀 마무리를 하고 본격적인 토크에 들어가겠습니다. 사실 이 보고서의 제목이 정책 제안서의 제목이 2020 사람이 꼽히는 발전의 눈으로 본 2차 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획 평가 및 3차 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획 제안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 보고서의 부제가 전 세계의 불평등, 기후 위기로 인해 야기된 빈곤과 억압으로 고통받는 이와 또 그를 돕는 주체와 연대로서의 국제개발협력이라는 부제를 가진 정책 제안서인데요. 이 작업을 어떻게 시작하게 되셨고 또 어떤 방향성으로 가지고 가셨는지 좀 먼저 설명을 시작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한재광입니다. 제가 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 프로그램 제목을 보시고 코로나 시대의 국제교육 정책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생각을 하시고 오셨을 텐데요. 그 내용이 맞고요. 저희가 좀 기본 텍스트라 그럴까요? 구체적으로 볼 내용은 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획이라는 정부의 정책 문서입니다. 이 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획, 줄여서 앞으로 기본계획이라고 하겠습니다. 이 문서는 2010년에 한국이 OECD 낙에 가입한 이후에 정부가 국제개발협력을 이제 좀 제대로 해야겠다라는 그런 방향을 설정하고 매 5년 단위로 국제개발협력 중기 전략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정책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2011년도부터 2015년도까지가 1차 문서였고요. 2016년도부터 올해 2020년도까지가 제2차 기본계획이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가 지금 현재 내년부터 2021년부터 2025년까지 3차 기본계획을 만들고 있습니다. 아마 12월 중반부에 최종 통과가 될 텐데요. 이렇게 정부가 매 5년마다 만드는 기본계획이라는 문서에는 5년 동안 한국 국제개발협력이 어떤 방향과 어떤 내용으로 가야 하는지를 담고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문서이죠. 이 기본계획 문서가 만들어지면 이 문서를 기반으로 우리가 여러분 잘 아시는 코이카라든지 EDCF라든지 정부 여러 부처들이 그 문서를 큰 이제 오버래칭 문서라고 하는데 큰 문서로 채택을 하고 그 틀 안에서 각 부서의 ODA 정책을 실행을 하죠. 굉장히 중요한 문서입니다. 근데 왜 피다가 이런 새로운 걸 제안했느냐? 정부가 이런 정책 문서를 만들 때 초창기에는 정부의 계획만을 세웠습니다. 그 시민사회나 학계에서 정부만의 문서를 만들지 말고 시민사회나 학계가 참여해서 문서를 만들자고 제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받아들여져서 2차 기본계획이 만들어졌고 3차 기본계획이 만들어지는 가운데서도 시민사회에서 다양한 주체들이 모여서 6개월 이상 준비를 해서 또 제안 문서도 냈습니다. 그런 과정 가운데 저희 발전대학 피다는 기존의 ODA 체계, 개발의 체계에 있는 그런 또 관점에서 문서를 제안하기보다는 새로운 관점에서 좀 한국의 개발협력을 바라보고 또 제안할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한 이제 수개월 동안 이 준비를 하고 지난 금요일 날 저희가 정책 제안을 하기 이르렀습니다. 네, 지금 참가하시는 선생님들께 한번 이렇게 그 줌에서 손들기 기능이 있어요. 아니면 뭐 채팅창에 네 아니오를 답해 주셔도 되고
그런데요. 한번 그냥 이렇게 설문조사를 해보려고 해요. 이 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획 혹은 뭐 국제개발협력 2차 기본계획에 대해서 뭐 들어보신 적이 있었다, 아니면 그런 것이 있다라는 존재를 알고 계셨다라는 분이 계시면 뭐 손들기를 클릭해 주시거나 뭐 네 아니면 답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그런 문서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아니면 혹은 오늘 처음 들었다, 그런 게 있는지 없는지, 뭐 내 일과는 별로 큰 상관이 없었다 등등 다양한 그게 있으실 것 같은데, 손들기 기능은 네. 네 들어본 적은 많이들 있어요. 네 들어본 적은 있으시죠. 근데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들어보기는 했지만 그냥 뭐 5년 전에 발표됐다고 하던데 뭐 이렇게 열어봤던 기억은 특별히 없었고 했는데, 이번에 이 이제 새로운 것이 나오게 되면서 이것의 뭐 중요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많이 회자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한 대표님께서 이제 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획이 무엇인지 간단히 쉐어를 해주시고 시작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국제개발협력 기본 계획은요. 뭐 간단히 말씀드리면 그 5년 동안 한국 개발 협력의 비전을 정합니다. 이따가 좀 보여드릴 텐데요. 비전을 정하고 그 비전을 실현하기 위한 중간 목표도 설정하고요. 중간 목표를 이루기 위한 전략도 설정을 합니다. 그런 내용에 따라서 우리가 말씀드린 유상 원조와 무상 원조 비율을 몇 프로로 하겠다. 이를 앞으로 5년 동안 국민 GNI의 0.25%까지 달성하겠다. 이런 목표도 그 안에 넣고요. 이걸 잘하기 위해서 시민사회와 어떻게 협력하겠다. 사회에 대해서는 어떤 원조를, 어떤 분야를 하겠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두 가지입니다. 한국 국제개발협력, 그냥 쉽게 ODA 생각하시면 됩니다. 한국 국제개발협력이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될지와 그것을 나가기 위해서 어떤 그런 시행 체제를 이룰 것인가. 또 하나 있네요. 그리고 어떤 내용을 담을 것인가. 세 가지가 5년 동안의 정부 문서입니다. 2차 기본 계획이 이제 올해까지 적용되고 이제 내년을 위해서 정부에서도 3차 기본 계획을 이제 계속해서 이제 만들어가는 과정에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또 이제 국무조정실에서 이제 연구 과제를 이제 하시는 선생님들께서 연구 과제를 해서 발표를 하는 자리도 지난주에 있었는데, 또 지난주에 국무조정실에서 이제 여러 선생님들 모시고 학계 분들도 계셨고 시민사회 분들도 계셨고 이제 정부의 이제 다양한 뭐 기관들에서 모셔서 뭐라고 공청회를 했었는데, 거기서 이제 제가 이제 집에만 있다 보니까 좀 어휘가 따는 것 같습니다. 코로나 효과인 것 같은데요. 그 공청회를 저도 이제 온라인으로 시청을 했는데 그 자리에서 이제 3차 기본계획의 어떤 글자 이런 것들도 발표가 되었고, 그 안에서 그 가장 3차 기본계획의 큰 방향성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비전에 이런 문구가 들어있어요. 우리 앞으로 한국 국제개발이 가야 할 방향에서 5년간에 가야 할 방향에서 비전은 국제협력 및 연대를 통한 글로벌 가치 실현과 상생의 국익, 보편적 국익을 추구하겠다. 이런 문구가 나와서 여러 가지로 대체 뭐 보편적 국익 혹은 뭐 상생의 국익이라는 것이 대체 무엇을 의미하느냐, 이건 국익이라는 단어 자체가 포함되는 것의 어떤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얘기를 해봐야 되지 않느냐, 이런 이제 토론들이 있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과거에 우리 이제 2차 기본 계획에 있었던 뭐 국익에 대한 내용이 어떤 것이 있었고, 네. 그 지금의 뭐 네. 중요한 지점들이 무엇인지 좀 얘기를 해주시면. 우리 사회자 우리 강한희 국장님 말씀에 답하기 전에 아마 이 자리에 오신 분이 궁금하실 것 같아요. 피다는 이 국제개발협력의 정부 정책, 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획에 대해서 어떤 관점으로 제안을 했는지 그 틀이 궁금하실 것 같아요. 장 교수님께서 뭐 좀 말씀해 주시면 아마 참가자, 죄송합니다. 참가자분들이 조금
이쪽 피다가 이런 관점으로 대안을 제시했구나 보시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예, 사회자분께서 깜빡하시는 네. 분께서 잘 짚어주셨습니다. 저희가 이제 뭐 저희는 피다를 추구하는 발전은 뭐 사람이 꼽히는 발전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사람이 꼽히는 발전이다. 네, 그런 것들이 이제 궁금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저희 기본적으로 문서에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시행 이번에 해보고자 했던 2차 기본계획 기간 동안의 평가 그리고 3차 기본계획에 대해 제안을 하는 그 기준 자체가 전에 좀 여러분 흔하게 보셨던 평가하고 좀 많이 다를 거라고 생각합니다. 효율성이라든지 적인 부분들에 대한 실행이 제대로 있는가, 성숙성이 있는가 없는가 이런 것들을 평가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국제개발협력이 한국 국제개발협력이 앞으로 나아가야 될 방향, 추구해야 될 가치에 대한 평가였던 것이고요. 그 가치는 피다가 이제 지난 몇 년 동안 발전대한 피다 ODA 와치에서 우리가 한국 사회에서 그리고 국제개발협력을 통해서 협력국에서 동시에 추구하고자 하는 발전의 성격들은 어떤 것일까 하는 굉장히 오랜 논의를 거쳐서 저희가 이제 문서로 여러분 아마 피다 그 사이트에 가서 볼 수 있어요. 피다 뽑기 2019라고 해서 피다가 원하는 발전의 상을 그려보는 것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피다는 사람이 꼽히는 발전을 추구하는데 사람이 꼽히는 발전이라는 게 뭐냐고요. 그럼 간단하게 얘기하면 각각의 공동체가 직접 민주적인 과정을 통해서 선택한 정치적이고 물리적인 행복의 조건들을 충족시켜 나가는 과정이 이제 사람이 꼽히는 발전이라고 생각하고 이걸 실행하는 방식은 행동적으로 그리고 공정한 방식이어야 삼았고요. 그래서 저희가 저 평가 매트릭스를 보면 나오는데요. 일면적 발전이 아닌 총체적 발전, 총체성이 아닌 맹목적인 발전이 아닌 성찰적인 발전, 그래서 성찰성이 나옵니다. 그다음에 획일적 발전이 아니라 다원적인 발전이 인정되는 발전. 그래서 다양성이라는 것이 다원성이라는 것이 하나의 카테고리를 저희 평가의 카테고리를 나옵니다. 그리고 또한 권위적 발전이 아니라 민주적인 발전이라는 발전의 개념을 제시하기 때문에 민주성도 평가를 나오는 걸로. 그래서 저희는 이게 이제 한국에서 저희가 우리 발전의 상이 이렇게 잡혀야겠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똑같은 원칙이 국제개발협력을 통해서 혹은 우리의 해외 시민사회의 연대를 통해서 그 똑같은 원칙들이 실현되어야 된다고 보고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지금까지의 지금까지의 어떤 국제개발협력 사업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계획이 이러한 가치들을 충족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에서 이러한 기준들을 가지고 2차 계획은 기본 계획을 리뷰하고 그리고 앞으로 3차 기본 계획에 대해서 이따의 제언을 만들게 된 것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너무 이제 이 행사 처음이다 보니까 긴장했는지 첫 번째 질문으로 이제 넘어가면서 배경 설명을 좀 이제 못 드리게 되어서 이제 다시 짚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래서 저희가 발전대한 피다로 전환하면서 어떤 발전의 모습을 우리가 가지고 가려고 하는지에 대해서 정리한 문서를 방금 링크를 올려드렸는데 이제 그런 이제 사람이 꼽히는 발전의 길을 가기 위해서 국제개발협력의 기본 정책인 그 기본 계획이 무엇을 담아야 하는지를 이제 저희가 생각하는 중요한 이제 가치들을 통해서 평가 작업을 했었고요. 그 전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틀을 한번 보고 시작을 하면 좋을 것 같다고 제안해 주셔서 재현 팀장님 그 스크린 쉐어에서 평가 매트릭스를 잠깐 띄워주시고 그래서 피다가 생각하는 사람이 꼽히는 발전의 측면에서 한국의 국제개발협력 정책, 기본 계획을 평가한다고 했을 때 이제 이런 평가 기준들과 평가 질문 그리고 지표들을 통해서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저희가 했었고 이걸 토대로 좀 여러 가지 이야기를 오늘 나눠보려고 하고요. 사실 8가지 주제를 다 다루면 너무 좋겠지만 시간이 이제
제약이 있고 하다 보니까 저희가 크게 이제 4가지의 키워드, 가치와 국익, 그리고 총체성, 성찰성, 다원성 이것을 중심으로 오늘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다음에 혹시 더 기회가 되면 다른 부분에 대해서도 이야기 나눌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별도로 설명 안 하고 네, 뭐 그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게 방금 이 장대엽 교수님이 말씀해주신 그 내용들 담은 거고요. 평가를 할 때 항상 평가 기준이 필요하죠. 그래서 평가 항목과 평가 기준과 평가 지표를 모으는 걸 평가 매트릭스라고 하는데 저희가 좀 체계적으로 하기 위해서 지금 보고 계신 화면을 만들었습니다. 표를 만들었고요. 화면에 대해서 평가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 방식으로 우리가 했고 기본적으로는 이것을 위해서 인터뷰나 뭐 현장을 가거나 그랬기보다는 우리가 누구나 찾아볼 수 있는 정부의 문서들을 가지고 이 기존의 문서들을 가지고 저희가 문헌을 중심으로 한국 국제개발협력이 어떤 가치와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는지를 중점적으로 평가를 했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키워드에 대한 토크를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한국국제개발협력이 어떤 가치를 담아야 되는가라는 질문에 있어서 지금 가장 뜨거운 논쟁은 국익에 대한 것인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어떤 국익이냐, 국익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것 자체에 어떤 의미가 있느냐 이런 논쟁들인 것 같은데요. 관련해서 대표님께서 네. 전반적인 내용을 설명을 해주시죠. 아마 우리 한국에 있는 국제개발협력 여러 시행 주체들이 있습니다. 여러 주체들이 있는데 그중에서 가장 이 가치에 대해서 좀 고집스럽게 집착하는 게 저희 단체일 것 같은데 그래서 저희가 한번 봤습니다. 과연 2차 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획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올해까지 지난 5년간 한국 개발협력은 어떤 가치를 지향했는가 그리고 어떤 국익을 어떻게 표현했는가 이 2가지에 대해서 제가 쭉 평가를 해봤는데요. 저기 화면을 한번 그림 한번 띄워 주시겠어요? 제가 화면의 그림을 보면서 여러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여러분 화면에 보고 계시는 게 2차 기본계획의 문서에 있는 걸 가져왔습니다. 점과 기본 방향입니다. 그래서 지난 5년간 한국 국제개발협력은 최종 목표는 최종적으로 지향하는 가치는 인류의 공동번영과 세계평화의 기여입니다. 굉장히 좋죠. 두 번째가 SDG 이행 목표 달성 기여입니다. 지난 5년간 우리가 낸 세금으로 정부는 인류 공동번영과 세계평화에 기여했다는 그런 내용인데 이제 좀 아쉬운 게 있습니다. 인류 공동번영과 세계평화에 기여한다는 것이 너무 좋은 그런 큰 방향이지만 구체적으로 한국의 ODA에, 코이카의 EDCF에 또 다른 여러 정부 부처에 어떻게 이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가이드하는지는 사실은 매우 알 수가 없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 화면에 중간에 SDG 이행 목표 달성 기여가 있고요. 그 밑에 통합적인 OD, 내실 있는 OD, 함께하는 OD라고 보이시죠? 저거는 전략입니다. ODA를 통합하고 내실 있고 함께하겠다는 전략인데 통합하고 내실 있게 함께하는 거하고 저 위에 있는 세계평화 공동번영과 그 사이가 너무 거리가 멉니다. 구체적인 가이딩을 해주지 못하는 거죠. 각 사업이나 정책에. 그래서 이것은 일단 저희 피다뿐만 아니라 많은 기관에서 좀 문제가 좀 제기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조금만 구체적으로 볼까요? 예, 밑에 그림을 또 표를 보면요. 지금 보고 계신 표가 저희가 2차 기본 계획하고 16년부터 20년까지 정부가 발표한 주요 정책 문서가 있습니다. 그 문서들을 다 가져와 봤습니다. 그 중에 지금 굵은 글씨로 보이시는 거 있죠? 2차 기본 계획을 말씀드리고 개발협력 4대 구상 우리 박근혜 정부 시절에 내놨던 거죠. 여기에서는 이 지구촌 공동번영, 그다음에 다자협력 추진 전략, 공동 목표 달성, 세계 평화, 또 내려가시면 새마을운동 국제적 확산, 그렇죠? 뭐 시민 효과적인 ODA 구현, 신흥국가 경제협력 촉진, 지속 가능한 발전과 인도주의 실현, 인류의 평화와 번영, 너무너무 좋은 문구들인데 이것과 실제적인 어떤 정책과 사업 사이에는 거리가 좀 멀리가 있다라는 것이 좀 지적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따가 저희가 이런 가치들을 다시 한번 제안을 좀 저희가 해보고요. 저는 지금 평가하는 위주로 말씀드리고 이 한국 국제개발을 지향하는 가치는 반드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국익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다음 저희가 정부의 2차 기본계획 정책 그 기간에 발표한 여러 문서들이 있습니다. 그걸 다 같이 리뷰를 해봤는데요. 예, 조금만 더 내려주시겠어요? 결론적으로 저기 여러분 화면에 보시는 표 위에 점 4개가 있죠. 이 4개가 결국에는 국익과 관련돼서 언급된 내용들입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해당 기구가 2016년 다자협력국가 국제금융기구 문서에서는 해당 기구 운영에 관한 의사결정에 적극 관여하는 등 국익 증진, 외 정책 및 경제 외교 포함한 국익 증진, 이해됐네요. 국민의 국제기구 진출을 확대하는 등 국익 증진. 문화재청에서 굉장히 재미있는 내용을 해주셨는데 한국 고대 문화 연구 성과, 연구 인력 역량 강화하여 국익의 증진. 이 4가지가 명시적으로 국익에 대한 담겨져 있는 내용입니다. 그 밑에 표를 보시면 2차 기본계획에는 국익에 대한 얘기가 한마디도 없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은 제가 이미 말씀드린 내용들입니다. 이게 뭐를 얘기하느냐. 지난 5년간 정부가 발표한 이 정부 공식 문서에는 한국 ODA를 통해서 그걸 추구하겠다. 근데 그 국익은 뭐다라고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객관적으로 분석한 내용이 없습니다. 없고 하부 문서에서 즉 문화재청 계획, 2020년 계획, 16년 계획에서 뜨문뜨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결론 내립니다. 한국국제개발협력은 기본 계획은 체계적으로 국익에 대한 내용을 담지 않았다. 그러면 안 담았는가 못 담았는가를 사실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럼 그게 뭐가 문제야 생각하실 텐데 제가 짧게 말씀을 드리면 이 추구는 오랫동안 한일적으로 오랫동안 공유국들의 명시적이고 비명시적인 숨겨져 있는 ODA를 통한 추구하겠다는 목표였습니다. 냉전 시대나 그 이후에 굉장히 이걸 가장 노골적으로 한 데가 미국과 일본이었죠. 그런데 최근에 들어서 보편적 국익 2015년에 영국이 백서 화이트 페이퍼를 발표하면서 보편적 국익이라는 걸 제시하고요. 2014년에 일본은 ODA 법이 없고 ODA 대강이라는 그런 차터라는 문서가 있는데 거기서 보편적 국익이라는 국익이라는 걸 명시하기 시작합니다. 호주도 그런 걸 얘기를 합니다. 즉 2010년대 중반이 되면서 세계 경제 위기나 이런 위기가 있고 SDG가 있는데 그걸 달성하기 위해서는 국민들의 관심을 끌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국익을 안 내세울 수 없다. 그런데 그 국익은 옛날 미국, 영국, 일본이 하던 단적인 경제적인 상업적인 국익이 아니라 전 세계가 안전하고 평화롭고 빈곤이 사라진 전 세계가 우리나라에게도 도움이 된다. 그것이 바로 보편적 국익, 국적 국익이다. 이렇게 내세우고 있습니다. 국익을 전면으로 내세우는 추세가 된 거죠. 그러나 이 논쟁들도 그러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3차 기본계획에서는 아까 한일 국장님 말씀해 주셨지만 상생의 국익이라는 정부가 이 내용을 명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거죠. 중국, 호주, 일본 이런 나라도 보편적 국익을 추구하니까 우리나라도 보편적 국익을 추구하자. 전 세계 추세다 이렇게 논리가 있는데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영국, 일본, 호주 모든 국가들이 5, 60년 동안 장기간에 걸쳐서 국익이냐 인도주의, 보편적 인도주의 추구냐가 논쟁이 있었습니다. 취약기천하겠죠. 그러다가 이제 보편적 국익을 추구하는 거죠. 한국은 본격적으로 ODA를 시작한 게 2010년에 이제 이후이 불과 10년 만에 우리가 국익을 전면적으로 내세우는 것은 굉장히 성급하고 빠르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아직 한국 사회에서 ODA를 통한 국익의 추구에 대한 충분한 사회적 합의, 사회적 토론 과정은 없었는데 이거를 너무 빨리 성급하게 당겨오게 되면은 ODA 국제개발의 본질을 잃어버리고 결국에는 상업성, 기업의 이익을 추구하는 목적, 한국의 단기적인 그런 국익을 추구하게 되는 목적으로 너무 객도되지 않을까 하는 것이 우려사항입니다. 그런 이제 국익에 대한 논쟁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 국익이라는 얘기를 쓰는 게 국제개발협력에서 나쁜 건가요?
그런 걸 어떻게 바라봐야 한다고 생각하시고 계시나요? 저는 적극적 국익이라든지 장기적 국익 이런 것들에 대한 논의가 이전에 어떤 되게 노골적이고 의미의 국익 대한 논의보다는 많이 진화한 단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도 피다는 많이 저한테 동의를 하겠지만 ODA에 있어서만큼은 국익이라는 단어는 좀 빠져주는 것이 좋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저희 피다 입장에서 볼 때는 일단 피다는 기본적으로 국제개발 협력을 우리가 이제 사람이 꼽히는 발전을 위한 연대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연대 관점에서 국제개발 협력을 바라보는 거랑 국익의 관점에서 그것이 장기적이건 단기적이건 적극적이건 소극적이건 간에 국익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건 약간 출발점 자체가 좀 다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사실 국익이란 말은 여러 가지 학술적 논의가 있겠지만은 굉장히 그 오해의 소지와 오용의 소지가 많은 단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국익이 어떤 절대적인 선이고 오랫동안 사람들이 항상 추구해 왔던 것 같지만 사실 국익이란 단어 자체가 갖고 있는 역사적인 상당히 근대 국민국가 등장 이후에 발생한 거고 사실 국익이라는 것이 하나의 외교적 전략의 거부할 수 있는 목표가 된 것도 사실은 국제 인터스테이트 국가 간의 관계, 국제 질서, 국가 간의 관계가 국제 질서의 기본 어떤 틀이 된 이유이기 때문에 사실은 굉장히 짧은 역사를 가지고 있는 개념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 이게 우리가 이제 국익하면 다 너무 좋은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사실 국익이라는 것이 갖고 있는 모호성에 대해서 좀 지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국익이 누구의 이익인가? 굉장히 어려운 질문이에요. 우리의 어디에는 국익을 추구한다. 그럼 국익이 누구의 이익이냐? 그럼 국가 구성원의 이익이냐? 그럼 국익이라고 했을 때는 국가 구성원이 예컨대 한국에 있는 어떤 사기꾼이 외국에 가서 사기꾼 돈을 벌면 그게 국익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국익이라는 말로 한꺼번에 묶어지는 다양한 이익들이 있단 말입니다. 이것이 국가 기구의 이익인지, 아니면 이것이 기업의 이익인지, 아니면 이것이 시민의 이익인지, 아니면 시민의 이익이라면 어떤 집단의 시민의 이익인지 이런 것들을 한 군데 뭉뚱그려서 통합해서 모호하게 흩어버리는 개념이 저는 국익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물론 이거는 여러 가지 흩어져 있는 공동체를 하나로 모아가지고 국민국가를 만들려는 그런 노력 속에서 만들어진 개념인 것이죠. 하지만 사실 국익이 도움이 된다, 안 된다를 판단할 수 있는 그리고 이것이 진정으로 이 국가에 거주하는 다수의 이익이냐 아닌가는 알 수 없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국익을 위해서 뭘 한다라든지 국익을 추구하는 ODA라든지 이런 것들이 사실은 국가 내외의 권력 관계에 따라서 굉장히 여러 가지 분담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한국 재벌의 이 국익으로 분담을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국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ODA를 한다는 것은 사실은 우리가 추구하는 사람의 급변 발전을 위한 연대로서의 국제개발 협력과는 출발점부터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아주 기본적으로 생각했을 때 우리가 되게 많은 활동들이 있는데 그 중에 아주 작은 부분, 아주 작은 부분이잖아요. 이게 GNI 0.15% 그러니까 무슨 영끌이라고 그러나 영끌을 해서 진짜 국익을 수호하는 게 아닌다면 ODA에서는 좀 국익은 지향해야 되지 않을까. 네, 사실 국익이라는 단어를 일상생활에서도 굉장히 많이 쓰고 있고 사실 일반적인 이야기들에서는 그 ODA도 이제 상대편 파트너 국가도 좋지만 우리에게도 이익이 되고 국익에도 도움이 되면 좋은 게 아닌 것이냐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실 텐데 장 교수님께서는 과연 그 개념이 어디서 시작된 것이고 과연 누구의 이익인가에 대한 질문을 우리가 꼭 해야만 한다라는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 저도 말씀드리고 싶은 게 국익이 되게 좋은 것 같지만 지금 말씀 되게 좋은 것 같지만 역사를 생각해 보면 이 제국주의 국가들이 식민지를 지배하고 침탈하고 한국, 일본이 우리 조선을 침탈했던 것도 다
국익을 위해서였죠. 그리고 그러니까 국익이라는 게 폭력성이 있고 우리 모두의 이익을 위해서라는 국가의 이익을 위해서라는 이름으로 우리가 한국이 발전하는 과정에서 많은 노동자들이나 많은 어려운 분들이 또 그런 거에 국익 추구라는 이름에서 무시되고 차별받고 이 현대에도 참 일어나고 있는데 그런 국익에 대해서 적으로 우리가 국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ODE를 쓰겠다는 것이 굉장히 자랑스러운 일만은 아닐 수 있다. 좀 현실적인 그런 좀 필요하다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그 국익의 폭력성도 이야기해 주셨고 사실은 뭐 정부에서도 이제 뭐 보편적 국익, 상세의 국익 이렇게 얘기하기 때문에 뭐 이런 국익을 얘기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익이라는 단어 자체가 가지고 네. 있는 역사성이나 뭐 의미나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쓰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입장이신 것 같아요. 네. 그러면 국제 개발협력 그 3차 기본계획에서는 국익이 아닌 뭐 어디로 가야? 네, 저희가 좀 제안을 드리고 싶은데요. 그래서 우리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위로 올라 목표 체계 제안 한번 보여주시면. 그러니까 참 동안 좀 말씀을 드리면 국익은 아까부터 말씀인데 마치 녹색 성장 같이 보편적 국익이란 말이 녹색 성장, 녹색과 성장이란 말이 이게 양이 가능한가라는 고민이 있듯이 보편적 국익, 적극적 국익이라는 게 약간 좀 타당한 말인가 그럴듯한데 뭐 이런 고민도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표 그림에 좀 보고 계신 것 같이 그림의 맨 위에 그러면 피다는 2차, 3차 기본계획의 최고의 비전으로 뭘 제시하겠는가. 근데 저희는 국익 대신요. 빈곤과 억압으로 고통받는 이와 그를 돕는 주체와의 연대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우리가 전 세계에서 가난의 문제, 또 혹은 독재의 문제, 권위주의의 문제, 혹은 뭐 기후의 변화나 불평등의 문제로 굉장히 많은 사람이 고통을 받고 있죠. 그 고통받는 사람들과 또 그들을 돕는 뭐 선진국도 있고, 네, 그 국제기구도 있고, 대학도 있고, NGO도 있죠. 그래서 그 어려움에 처한 분들, 그를 돕는 여러 주체들 하고 우리는 솔리데리티 연대를 하는 것이 최고의 좀 비전으로 좀 제안을 했습니다. 정말 도움이 필요한 사람과 함께 하는 것. 그것이 우리나라에게 도움이 되든 안 되든 도움이 되면 좋겠지만 그 도움, 그러니까 우리나라 국익을 추구하는 걸 목표로 한 거 아니라 그 연대 자체가 우리의 최고 비전으로 저희 발달대학 피단을 제시했습니다. 사실 연대라는 단어가 정부 문서에서도 나오긴 했잖아요. 아까 지금 정부에서 제안하는 거 한번 다시 한번 얘기해 주시겠어요? 국제 협력 및 연대를 통한 글로벌 가치 실현과 상생의 국익청. 그래서 연대라는 단어가 나왔었기도 한데 어쨌든 이 연대가 왜 중요하고 왜 그런 방향으로 가야 하는지 또 특별히 이제 피다가 생각하는 연대라는 것이 이제 정부 문서에서 나온 거랑 다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장 교수님이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그 부분은 이미 설명이 된 것 아, 같아요. 피다가 생각하는 연대라고 했을 때 이제 저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차이점은 그런 것 같아요. 이것이 단순히 공여국과 그다음에 공여국과 협력 대상국의 사이의 국가 간의 연대인 것인가? 피다가 생각하는 연대는 사실은 국가 간의 연대라기보다는 우리가 지금 현실적으로 국제개발 협력이 가장 크게 도와야 하는 그런 도움이 가장 필요한 그런 당사자들과의 연대 그리고 그 당사자들이 사실은 뒤에도 나오겠지만 취약계층이 많단 말이죠. 취약계층의 특징은 자신의 목소리를 스스로 낼 수 있는 힘이 없다라는 겁니다. 즉 자신을 대표할 수 있는 힘이 없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 자신을 대표할 수 있는 힘이 없는 사람들과 굉장히 많은 시민사회단체들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풀뿌리 단체들. 그 단체들과 이 단체들이 있고요. 그리고 그 단체들이
함께 일하는 취약계층이 있는데 이분들이야말로 사실은 ODA가 한국의 ODA가 가장 큰 도움을 줘야 하고 가장 효과적으로 쓰일 수 있는 그런 협력 단위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피다의 연대는 사실은 남남 협력의 이런 것에서 나오는 어떤 국가 대 국가의 어떤 연대라기보다는 사실은 한국의 ODA 주체들과 그리고 한국의 ODA가 절실히 필요하고 함께 할 수 있는 연대로서 다가갈 수 있는 그런 연대죠. 협력 대상과의 연대라는 점에서 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꼭지를 정리해 보자면 이제 피다는 국제개발 협력이 사실은 이제 국민 세금으로 조성을 해서 사실은 이제 나의 것을 조금 내어서 남을 돕는다 이런 가치를 지니고 있는 행위인데 이것의 전면에 이제 비전에 국익을 내세우기보다는 취약계층이나 자신의 목소리를 내기 좀 어려운 그런 대상들, 그런 주체들 그리고 그들을 이제 지원하고 함께 협력하고 있는 시민사회 단체들 이런 주체들과의 연대로서의 국제개발 협력으로 가야 한다라는 포인트로 이제 이야기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총체성인데요. 한국의 국제개발 협력이 이제 협력 대상국을 대상으로 총체적인 발전을 추구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인 것 같은데 이게 어떤 걸 의미하는지 두 분 중에 한 분이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총체성이 무엇인지 간략히. 총체성 간략하게 얘기하면 저희 피다의 그 발전 상해 중에 하나인데요. 그런데 발전 과정이라고 하면 어느 한 측면의 발전에서 다른 측면의 발전들이 억압되거나 상실돼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컨대 경제 성장 같은 경우 그런 것이죠. 경제 성장을 하기 위해서 다른 것들이 희생돼야 하는 이렇게 문화적인 발전이라든지 주의는 안 해도 잠시 미뤄두자라든지 아니면 여성의 권리는 잠시 미뤄두자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생각하는 바람직한 발전은 그런 하나의 일면적인 발전이 아니라 총체적인 그것이 우리가 바라는 발전이라면 우리의 국제개발협력 협력국에서도 그런 발전들이 진행될 수 있도록 우리가 협력해야 되는 것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 이것에 설명하시겠지만 얼마만큼 경제적인 것, 사회적인 것, 정치적인 것, 문화적인 것 간의 균형이 있는가를 일단 대표님이 같이 얘기를 해주시죠. 그것이 이제 저희가 이 보고서에서 중점적으로 제안합니다. 네, 제가 이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교수님이 총체성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러면 2차 기본계획에서는 한국 국제개발협력은 굉장히 열심히 했습니다. 열심히 우리 정부에 계신 분들 또 ODA 집행하는 기관에 계신 분들이 굉장히 열심히 하셨는데 과연 우리는 얼마나 이 총체적인 발전을 위해서 우리가 한국 ODA가 진행되는가 좀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29페이지 표 6번을 좀 봐주시면요. 저희 몇 가지 시간이 많지 않아서 모든 지표를 다 설명드리지 못하겠는데요. 저 표를 보시면 지난 이제 2차 기본 계획에 6년, 7년, 8년까지 했습니다. 9년 아직 실적들이 없어서 6년, 7년, 8년만 봤는데 우리가 여러분 이 국제개발에 관심 있는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우리가 ODA를 제공할 때 구분하는 파트가 구분하는 분야가 있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시는 사회 인프라 및 서비스, 그러니까 병원이나 아니면 학교를 짓는 그런 사회 인프라입니다. 경제 인프라는 도로, 항만 이런 겁니다. 그다음에 생산 분야, 농업 생산이라든지 광업 생산 이런 게 있고요. 각 부분은 여러 부분을 이제 함께 합쳐놓은 거고, 물자 지원, 일반 프로그램 원조, 세 관련 우리가 그러니까 론, 유사 원조를 주거나 이런 나라들에 대해서 우리가 받아야 될 상한 받아야 되는데 그걸 탕감해 주는 그런 거, 인도적 지원, 쓰나미나 지진이 났을 때 전쟁이 나서 얼른 도와주는 거, 그다음에 원조 행정 비용, 그다음에 이런 게 있습니다. 어느 분야를 가장 많이 우리가 그동안 지난 2차 기본계획 동안 지원했을까요? 경제 인프라 및 서비스가 가장 컸습니다.
한국국제개발협정 1위는요, 그다음 교통이었습니다. 교통. 네, 도로, 철도, 항만 여기 다 교통으로 들어갑니다. 이제 덩치가 큰 유상원조가 사실 되게 많이 그런 분야를 지원하고 있죠. 그래서 이게 제일 크고요. 학교, 병원 이런 지는 사회 인프라가 36.4%입니다. 이 두 가지가 합치면요, 80%가 70%가 넘죠. 나머지가 그 다음에야 생산 분야, 다 분야겠고 굉장히 적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ODA는 사회 인프라, 경제 인프라에 집중되어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저희가 주목하는 부분은 여러분 1986년 유엔에서 선택한 발전 건설에서 무엇이 발전이냐라고 했을 때 발전이라는 것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여러 측면의 총체적인이라는 그런 문구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만 보면 우리는 경제와 사회 분야의 발전만 지원했던 거죠. 그러면 문화는 조금 뒤로 빼고 최근에 문화 ODA 많이 뜨지는 핑계라도 정치 분야에 대한 우리가 ODA를 그걸 할 수 있는 건가라고 했을 때 표 7을 보여주시면 한국은 바로 이게 정치 분야에 대한 ODA입니다. 조금만 위로 제목 보여주시겠어요? 저희가 코이카의 통계가 잘 됐기 때문에 코이카, 한국의 무상원조를 집행하는 코이카에 공공행정 및 시민사회 분야 ODA를 정리해봤습니다. 2016년, 2018년. 그게 동기입니까? 그다음에 맞습니다. 공공행정 및 시민사회 분야가 우리가 일컫는 정치 분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요거는 뭐 저희가 임의로 만든 게 아니라 OECD의 통계를 보고는 CRS, Current Reporting System이라는 거에 모든 나라가 다 정리를 하거든요. 거기에 집계가 된 내용인데, 자, 좀 설명드리면 비중이 첫 번째 54.1% 공공 정책 및 행정관리입니다. 이 공공 정책 및 행정관리의 대다수는 전자정부나 ICT가 들어간 전자정부 같은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전자정부 하면 엄청 비중이 크죠. 이게 물론 전자정부의 다른 항목들도 있지만 이게 즉 한국의 정치 분야, 그러니까 공공행정 분야의 무기의 절반을 차지하고요. 이렇게 쭉 보시면 굉장히 낯선 게 있습니다. 민주적 참여 및 시민사회는 2.3%였습니다. 이거는 한국의 NGO를 지원한다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ODA를 통해서 개도국의 시민사회 발전이나 민주적 참여를 지원하는 게 2.3%. 또 개도국의 선거를 지원하는 것. 선거, 민주주의 발전 굉장히 중요하죠. 1.6%. 입법 정당 0.1%. 미디어 및 자유로운 정보 유통 1.2%. 인권 감지 및 교육 0.2%. 성평등 조직 및 제도가 그나마 좀 높습니다. 3.9%. 이게 우리 현실입니다. 한국이 개도국의 이 협력 대상국의 정치, 그러니까 경제 사회에는 굉장히 많이 지원하지만 정치 분야라고 할 수 있는 분야에서도 정말 직접적인 시민사회, 입법 및 정당, 선거, 성평등 이런 거에는 제일 많은 게 3.7%입니다. 굉장히 편중돼 있다 할 수 있죠. 그러면 다른 나라는 어떤가요? 미국, 스웨덴, 영국 많은 국가들이 개도국의 인권과 국가원화스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서 굉장히 많은 예산과 프로젝트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한국이 사회와 경제 발전에만 힘돼 있다라는 것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 하나입니다. 속도를 좀 더 말씀드리면요. 그렇다면 한국이 개도국에 이루고자 하는 경제 발전은 어떤 발전이냐 설명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많은 부분이 경제 발전을 지원한다고 명시하고 있기 때문에 또 8번을 보시면요. 저희가 역시 또 여러 문서들을 쫙 찾아봤습니다. 그래서 경제 발전, 한국이 지원하는 경제 개발에 어떤 의미가 있는데 굵은 글씨만 읽어드리면 2차 기본 계획에는 경제 인프라, 환경 분야 등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겠다. 그리고 2006년 매년 종합 실행계획이 나옵니다. 2016년에는 개도국 민간 부문의 경제활동 촉진, 2017년도 마찬가지고요. 2017년에는 한국의 경제개발 경험을 공유하겠다. 2018년 민간 부문의 경제활동 촉진, 그리고 2019년도 마찬가지. 2019년에 사회적 경제가 나오고요. 또 도로 항만 등 경제 산업 발전에 기반이 되는 교통인프라 구축, 민간 부문의 경제활동, 그리고 20년에도 사회적 경제, 지속가능 경제다. 이하면 한국이 개도국에 이루고자 하는 경제 개발에 분명한 사항은 사실 없습니다. 없고
그게 개도국이 사회적 어떤 사회주의 경제 체제에 있든 아니면 자본주의 경제 체제에 있든 상관없고 그냥 경제 분야를 발전시키겠다. 이렇게 성격이고 단 하나 우리 공유업층에서 사회적 경제 그러니까 좀 2019년에 하겠다 이런 정도만 내용이 있지 구체적인 어떤 계획은 사실은 좀 공개가 안 되어 있습니다. 또 하나는 저희가 본 것이 한국 ODA가 얼마나 한국 기업 진출을 위해서 쓰이는 것을 얼마나 밝히고 있는가를 찾아봤습니다. 많은 분들이 좀 짐작만 하고 있으시는 내용일 텐데요. 표 9번을 보시면 이해를 알아봤습니다. 여러분 보시는 왼쪽에는 한국 기업 진출을 위한 직접적 수단을 어디에 쓰자라는 걸 저희가 모아봤고요. 오른쪽에는 환경조성 등 간접적 수단을 만들어 몇 개만 읽어보겠습니다. 왼쪽에 직접적 수단은 청년 기술 기업 기술 스타트업 등의 국제 원조 진출 기반 확대. 그다음에 EDCF 지원을 강화하여 우리 기업의 해외 진출, 우리 기업 인력 진출에 기여하는 대규모 지원. 그리고 네 번째, 국내 기업의 해외 진출 과정 확보. 국내 기업의 해외 진출 확대 추진, 기업의 해외 진출 지원. 그런 내용입니다. 밑에서 두 번째로 건설사업 유망 분야 육성 및 해외 진출 지원 위한 동안 일자리 창출. 그다음에 개도 시장 개척, 신흥국 협력 사업 참여를 위한 우리 시장 차입 자원 활용. 한국의 ODA를 통해서 한국 기업이 해외에 진출하는 걸 직접적으로 돕겠다고 얘기합니다. 오른쪽에 간접적인 거 몇 개만 보면 우리 기업의 해외 진출 가능성이 큰 분야를 전문화 차별화해서 표준 모델을 개발하며 그렇죠? 개도국 전자정보 발전 지원과 국내 기업의 해외 진출 우호적 분위기 조성. 재미있는 게 있습니다. 바이오시밀러, 화장품 분야 등 신규 유망 분야 개발 협력 확대로 우리 기업 해외 진출 기반 마련. 개도국 전자정보 발전 지원 및 국내 기업의 해외 진출 우호적 분위기 조성. 자, 이 내용들이 정부가 정책 문서에서 명시적으로 공개한 ODA를 통해서 한국 기업을 직접 간접적으로 지원하겠다는 것이 전개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은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죠. 한국 ODA는 누구를 위한 ODA입니까? 우리가 많이 배웠지만 우리 ODA는 개도국 발전을 위한 ODA인데 이 항목들은 한국 기업을 위한 ODA를 쓰겠다라고 명시한 내용입니다. 네. 네. 2차 기본기획의 총체성에 대해서 누구를 위한 원조인가? 어느 분야에 집중되어야 할지. 보통 이제 경제 인프라와 사회 인프라에 많이 집중이 되어 왔고 지난 5년간 정치 분야나 이런 부분에 대한 지원이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러면 3차 기본계획에서는 어떤 부분을 더 할 수 있을지 또 뭐 구체적인 뭐 정치 분야를 뭐 지원한다, 뭐 민주주의 발전 지원한다라고 하면 구체적인 방안이 혹시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아까 얘기하는 바로 물어보셔가지고 네, 저희가 제안하는 거는 3차 기본계획에서는 그러니까 좀 민주적 지원, 그러니까 우리 그러니까 한국의 ODA의 정치, 경제, 사회, 정치군의 균형 있는 지원이 필요하다. 좀 그런 좀 저희가 제안을 합니다. 구체적으로는 우리 UNDP에서 그 개도국의 국제기구 UNDP에서는 개도국 민주적 거버넌스라는 표현을 많이 쓰고 말씀드린 미국이나 영국, 스웨덴 이런 서구 국가에서 선진이라는 표현 안 쓰고요. 선발 우리보다 먼저 한 그런 개도국에서는 결국에는 한 사회가 발전한다는 것은 정치와 소득이 증대하고 교육을 많이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시민들이 자신의 목소리를 내서 정부와 함께 견제와 균형을 이루는 것도 중요하다고 해서 그걸 민주적 거버넌스, 데모크라틱 거버넌스라는 이름으로 굉장히 많은 인권, 선거, 젠더 이런 항목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한국도 굉장히 비중이 낮은데 점차 이런 부분을 키워나가서 균형 있는 발전 이룰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는 것이 저희의 제안입니다. 총체적 발전을 우리 사회에서도 이루고 또 그 협력 대상 사회에서도 이루기 위해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골고루 총체적인 발전에 대한 고민을
이제 앞으로도 정부에서도 하고 시민사회에서도 하고 저희도 하고 계속 해나가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 키워드로 네, 넘어가면 근데 하나 빠뜨린 게 있는데요. 그 기업에 대한 얘기인데요. 장 교수님이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우리가 기업을 위한 ODA를 협력대상 네, 그 부분 아까 한 대표님께서 보여주셨지만은 상당히 많은 전체 정부의 방향 결정한 문서에는 별로 드러나지 않지만 사실은 각 부처의 문서라든지 그런 곳에서 이제 상당히 공공연히 ODA라는 거는 한국 기업의 교두보를 확보할 수 있는 자료입니다. 많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것은 뭐 여러 가지 옛날부터 있었던 어떤 공무원들의 어떤 유산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연관이 있을 것 같은데 저희가 생각할 때 한국 기업이 사실은 민간의 단위로서 협력대상국과 활발하게 교류를 하는데 어떤 뭐 다리를 놓고 활동을 지원하고 이런 것 자체를 저희가 제 생각에 네거티브하다고 생각하는 건 아닌 것 같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ODA가 그런 기업의 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수단으로 쓰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고 차라리 더 좋은 것은 더 바람직한 것은 왜냐면 이런 기업들이 해당 국가에서 협력 활동을 통해서 해당 국가의 사회적 발전에 공헌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 참 오히려 ODA라는 공적인 자금은 이 기업들이 그 해당 국가에서 활동하면서 협력 대상국의 시민들의 사회적 발전을 위해서 공헌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주는 것이 더 맞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ODA 자금을 가지고 기업에게 컨트랙트를 주거나 사업거리를 주거나 이런 것들이 아니라 기업들이 활동을 함에 있어서 기업들의 활동이 그 사회의 시민들의 사회적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경로를 마련해 주는 것이 더 좋다라는 생각이 들고 따라서 그것에 저희가 이제 구체적으로 제안을 했던 것은 근데 고용 안정 부분이라든지 노동 복지의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ODA가 그러니까 한국의 기업과 해당국의 협력국의 사회적 발전을 연결하는 것이죠. 연결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한 공적인 자금으로서 ODA가 기업 활동에 대해서 할 수 있는 역할이 아니겠는가. 그리고 사실은 한국이 이런 것들을 한다면 여러 가지 기업 활동과 관련된 ODA 문의에서 한국이 보다 한 발 더 나아가서 사회적 발전에 대한 공헌을 할 수 있는 좀 뭐랄까 선도적인 그런 활동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하고 저희는 그런 지원을 제안을 했습니다. 정말 보통 한국 ODA니까 한국 기업도 지원이 이제 같이 하면 좋지 않나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사실은 굉장히 새롭고 구체적으로 실현 가능한 제안을 주신 것 같아서 정말 생각할 거리가 많이 되는 것 같고 해당 국가의 사회적 발전과 연결할 수 있는 그런 지점들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연결해서 제가 이제 아까 말씀 못 드렸는데 이 오늘 제목이 많은 분들이 코로나 시대 한국 개발문화 정책에 궁금하실 텐데요. 정부에서 그러니까 지난 10월에 국제개발협력위원회에서 두 가지 중요한 문서를 통과를 했습니다. 공개는 안 했습니다. 이따가 뭐냐면 하나는 코로나19 대응 전략이 지금 정부한테 있고요. 하나는 신남방, 신북방 ODA 전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제개발협력 지난 실무위의 위원이어서 마지막 모임에서 그거를 문서를 직접 보고 그때도 발언을 했는데 이 두 가지 문서는 피다가 공개를 요청했는데 정부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내용을 알고 있는데 이런 겁니다. 북방 국가들에게 한국 코로나를 잘했잖아요. K 방역을 ODA 프로그램으로 그런 국가들 지원하는데 그거를 통해서 한국 기업이 거기 진출하는데 사전 정지 작업을 한 K 방역으로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내용이 저만 본 게 아니라 여러분 코로나19 그다음에 K 방역 그다음에 한국 기업 이거를 네이버나 다음에 쳐보세요. 그러면 부총리 그다음에 산업통상부 장관이 그런 발언을 했습니다.
K 방역을 통해서 한국 기업이 그날에 진출할 수 있도록 하자. 이게 이제 지난 저희 피다 홈페이지에 오시면 피다 뷰에도 저희가 10월 달인가 글을 썼는데,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K 방역이라는 사람이 죽고 사는 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ODA로 그런 애 지원하는데 그걸 매개로 한국 기업이 그날 진출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겁니다. 아니 우리 한국 사회에서 노골적으로 그랬다면 굉장히 욕을 먹겠죠. 우리가 아는 대기업이 코로나가 많이 시행한 나라의 지역에 우리 기업이 진출하기 위해서 코로나를 이용하죠. 되게 욕을 먹겠죠. 근데 그게 한국의 전략입니다. 그러니까 이러지 말자라는 거죠. 우리가 ODA를 잘해서 그 사회가 발전하면 그 과정에 있어서 한국 기업이 분명히 진출할 여지가 있을 텐데 그걸 노골적으로 영적으로 목표를 삼지 말자. 도리어 이것이 바로 국익을 떨어뜨리는, 국격을 떨어뜨리는 일이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연결해서 그 코로나19 대응 전략과 신남방, 신국방 전략이 어떤 지점에서 문제라고 생각하시는지 3차 기본 계획이 사실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이제 시작되는 것이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고려를 해서 담았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키워드 이제 두 개를 얘기를 나눴고 이제 성찰성과 다원성 이렇게 두 가지가 더 기다리고 있습니다. 성찰성이라는 키워드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성찰성이라고 하면 이제 스스로 돌아보고 이런 것을 의미하는데 피다가 이야기한 이제 국제개발 협력이 성찰적이어야 된다라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하나요? 네, 저희는 뭐 성찰성하고 굉장히 많은 얘기들이 있는데 두 가지를 봤습니다. 지금 우리 현재 살고 있는 21세기 2020년에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에서 가장 뭐가 문제인가 이런 문제가 있죠. 인권의 문제, 분쟁의 문제가 있는데 저희는 그 중에서 두 가지를 선택을 했습니다. 하나는 불평등의 문제와 기후 위기의 문제를 봤습니다. 이 두 문제가 사실 많은 문제, 빈곤 문제, 인권 문제 연결되어 있죠. 그래서 이 두 문제를 다시 한번 우리가 성찰적으로 바라보면서 우리 한국 문제를 바라보자. 이렇게 접근을 했습니다. 성찰성을 이제 두 가지 측면에서 기후 변화, 불평등 이 측면에서 이제 정의를 하시고 이제 평가를 하시고 제안을 하셨는데 그 어떤 내용들이 주로 발견이 되었나요? 네, 2차 기본 계획을 봤는데요. 여러분이 나중에 기회가 되시면 그 www.odakorea.go.kr을 가시면 이 정부가 그 정보를 굉장히 많이 잘 만들어놨습니다. 정부의 공식적인 페이지인데 그 안에 매년 그러니까 이제 매년 12월에 그 다음 해 그러니까 연도별 국제개발협력 종합 시행 계획이라는 문서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 2020년 12월에 이제 오디 코리아 잘 보시면 2021년 계획이 나오는 거죠. 3년도 계획. 그 계획에 보시면 앞에 한 20페이지는 큰 문서들이 있고 뒤에 보시면 외교부, 기재부, 문화, 체육관광부, 예, 그다음에 교육부 이런 부처들이 우리 부처에서 내년에 ODA를 어떤 방향으로 어떤 사업을 하겠다고 사업 리스트를 쭉 있습니다. 몇천 개가 있습니다. 그거를 저희가 분석을 해봤습니다. 그 몇천 개를 다 봤는데 어떻게 했냐면 사실 내용을 알기는 어렵습니다. 사업 제목과 액수만 나와 있거든요. 근데 불평등이라는 제목을 담은 사업 계획이 있는 것 같습니다. 수천 개를 봤는데요. 하나도 없었습니다. 불평등이라는 제목. 예, 불평등이라는 제목을 담은 불평등 해소, 불평등 제거 이런 거를 제목에 명시적으로 담은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SDG 16, 10번 가장 가운데 보가 불평등인데 우리나라 ODA 사업은 최소한 제목으로 봤을 때는 없었습니다. 2016년부터 2020년 내용으로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좀 단순하지만 한국 국제개발협력은 불평등 해소를 위한 구체적인 사업은 없다라고 1번 말했었고요. 두 번째는 기후 변화, 기후 위기라고 하죠. 기후 위기인데 저희가 쭉 찾아봤는데요. 팀장님, 요 37페이지 표 11번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37페이지에) 11번 표. 네. 저희가 2016년에는요, 5개 부처의 13개 사업, 1230개 사업의 1%, 2017, 18, 19, 20년 다 해봤습니다. 이렇게 했더니, 그러니까 이제 제일 많을 때가
2.8%, 44개 사업, 2020년. 갈수록 좋아지고 있는 사실입니다. 2016년에는 1%. 그러니까 이제 한국 ODA 사업의 3% 미만 사업이 기후 변화와 관련된 이제 제목으로 봤을 때 이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모든 사업 사실 기후 변화를 70, 80% 기대하기 쉽지 않죠. 경제 사업도 있고 교육 사업도 있고. 그 다음에 표를 다음 장 한번 보여주시면 구체적으로 기후 변화와 관련해서 위로 보시면 기후 변화 관련해서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느냐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2차 기본 계획에는 기후 변화도 우선순위를 설정하겠다. 2016년 종합시행계획에는 외교부, 환경부, 해양수산, 기상청이 어떤 방향과 어떤 사업을 하겠다. 7년에도 어떤 사업을 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나열되어 있습니다. 거의 이제 주요 부처들, 특히 기상청이나 이런 데는 해양수산안전부, 환경부에는 기후변화가 중요하죠. 그래서 이런 몇몇 부처들이 이런 사업들을 시행하고 있는데 여전히 우리 한국 사회에서는 기후변화 아니다, 기후위기다. 청소년들이 화가 많이 났죠. 내가 살 사회를 왜그 세대들이 이렇게 망치를 망가뜨리느냐 하는데 우리 한국은 세계의 기후위기를 대처하기 위한 사업을 하고는 있지만 3% 미만 굉장히 부족하다 이렇게 얘기를 3차 기본계획에서는 그러면 이런 이제 불평등이나 기후 위기의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사회적 얘기 많이 되고 있고 시사에서도 중요하게 보고 있는데 3차 기본계획에서는 그럼 어떤 식의 제언을 하셨나요? 네, 저희는 아까 보여드린 저희 비전 표에 있는데 저희는 전략 목표로요 지구적 불평등 해소와 지구적 기후위기 해소 이 두 개를 앞으로 5년 동안 한국이 집중해서 나가야 할 딱 두 개를 정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림을 찾고 있는데요. 네, 저 지금 보시는 그림의 최종 목표가 빈곤과 억압으로 인한 고통받는 자를 하는데 그걸 달성하기 위해서 우리는 불평등과 기후위기 이 두 개를 해소합니다. 왜냐하면 불평등과 기후위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빈곤이 양상이 되고 또 불평등 때문에 많은 사람이 억압에 처해 있으니까 이 두 문제에 집중해서 이 최종 목표를 해결하자라는 게 제안입니다. 이 두 가지를 정말 ODA가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두 가지의 목표로 두자라는 말씀입니다.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추가적으로 의미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이 두 가지가 왜 뭐 중요한지 피다가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는지. 성찰적 발전이라고 한다면은 사실은 우리가 지금까지 해온 발전을 되돌아보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발전의 민낯을 대면한 과정이 성찰적 발전 내용인데, 만약에 성찰적 발전을 하자, 우리의 발전을 성찰적으로 진행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가지는 가장 큰 문제가 우리의 발전이 정의롭지 않을 정의가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찰적 발전은 정의에 관한 개념하고 연결되어 있는데, 그 피다가 이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보는 이유는 우리가 발전, 그러니까 1940년대부터 쭉 발전을 하겠다고 국제적으로도 국내적으로도 발전하겠다고 쭉 추구해온 과정이 있는데 이 과정에서 양산된 가장 주요한 두 가지의 부정 혹은 가장 잘 달성되지 않은 정의가 바로 부정의보다 근본적으로 환경정의인 것이고 그 다음이 사회정의, 특히 분배정의의 문제에 있어서 우리 발전이 갖고 있는 최고의 부정의가 이 두 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뭐 한국과 기후 정의로 봤을 때 기후 정의라는 간단하게 얘기하면 기후 위기를 만드는 사람 따로 거기에 고통받는 사람 따로 이런 것을 얘기하는 것인데 지금 세계 인구의 한 18% 북반구가 18% 정도 되는데 그 이산화탄소 배출량 한 70% 정도. 한국 같은 경우에 그 에너지 소비량을 본다면은 1인당 에너지 소비량은 1만 킬로와트가 넘습니다. 1년에. 캄보디아 같은 경우에 270kW, 270대 1만 정도의 비율로 한국이 이산화탄소를 많이 배출하고 있는 에너지를 생산하려면 그만큼 이산화탄소를 배출하겠죠. 한국이 이산화탄소 배출량 세계 7위입니다. 7위. 그리고 뭐 재생에너지 비율 OECD 중에 꼴찌고요.
그러니까 기후 악당이라는 말을 사실 들어도 마땅한 위치에 처해 있는 거죠. 문제는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이런 국가들이 온실가스로 인해서 만들어진 기후위기에 대처할 수 있는 기술도 독점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기서 기후 이제 불평등 혹은 기후 양극화라는 말이 나오는 것이죠. 이것이 한편으로 이제 우리 기후 정의의 부재를 보여주고 있고요. 또 다른 한편으로서 이제 사회 정의, 특히 분배 정의가 부재하고 부재한 상황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뭐 아시겠지만, 사실 이 전체 인구 탑 1%가 갖고 있는 부의 양이 얼마다 이런 것들은 많이 이제 회자되는 얘기라서 1%가 44%를 갖고 있다고 하죠, 일반적으로. 그 다음에 80년대 이래로 상위 1%의 그 소득은 계속해서 증가하는 반면에 하위 50% 봤던 50%라고 그 사람들의 부는 사실상 거의 변하지 않은 채로 맞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것 한쪽으로선 기후 정의에 대한 우리의 성찰이 필요한 것이고요. 한쪽으로는 우리 사회 정의에 대한 우리 성찰이 필요하고 이 두 가지를 해결하지 못하면 사실 우리가 앞으로 기후위기가 가속화되고 또한 코로나와 같은 질병들이 계속해서 인수공통감염 질병들이 계속해서 사회를 괴롭힐 때 과연 우리가 지속 가능한 발전에 도달할 시도조차 할 수 있겠느냐라는 위기의식이 분명히 있는 것이고 코로나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코로나도 마찬가지로 환경 파괴의 기후 위기와 관계가 있습니다. 동물종의 서식지가 파괴되기 때문에 기후 변화나 직접적인 개발 사업을 통해서 동물종 서식지가 파괴되기 때문에 인수공통 감염병이 계속해서 발발하고 있는 것이고 이렇게 질병이 발병되는데 사회적인 결여도 있기 때문에 일반 시민들을 위한 의료 서비스가 준비가 미비한 것이고요. 지금 보고서 얼마 전에 옥스펀 보고서를 봤더니 전 세계 158개국을 조사했는데 단 26개국만이 권장되는 국가 재정의 보통 15%라고 그러는데 그 이상을 의료부문에 쓰고 있고 나머지는 다 지금 미달되고 있는 것이거든요. 미달되고 있는 이유는 남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남아있는 병상은 손해라고 생각하는 그런 버릇들이 있는 거죠. 이런 과정을 통해서 결국엔 한쪽에서는 바이러스를 만들어내고 한쪽에서는 이 바이러스로 인한 취약층이 희생당하는 것을 두 손 놓고 보고 있는 것이 지금 현실입니다. 앞으로 이 문제, 즉 기후 정의와 사회 정의, 분배 정의를 해결하지 못하고 나간다면은 과연 우리에게 의지를 달성하기는커녕 시도해 볼 수 있는 기반조차 남아 있을 것인가라는 위기의식이 반영되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정말 잘 설명을 해주셨는데 사실 진짜 지금 이 코로나 사태가 이제 전 세계적으로 발전을 넘어서 이제 생존의 문제까지 이제 위협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것이 생기게 된 원인도 그렇고 이 위기가 커질 수밖에 없는 이유도 그렇고 또 그 피해가 이제 많은 다양한 그룹들에게 다르게 나타나고 있는 점들 이런 점들이 정말 말씀해주신 환경 정의나 사회 정의의 문제가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특히 이 3차 기본 계획이 적용될 이 시점에 왜 중요한지를 다시금 곱씹어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혹시 더 덧붙이실 것은 없으신가요? 혹시 질문이나 코멘트가 있으시면 언제든지 채팅창에 남겨주시면 같이 얘기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오늘 하기로 한 키워드 중에 마지막 다원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다원성이란 무엇을 의미하는지 피다에서 이제 한 작업에서는 다원성 어떻게 정의하고 접근을 하셨는지 좀 먼저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네, 저희의 그 평가 기준을 보면요, 다원성에 대해서 발전의 주체라는 것이 항상 지금까지는 국가, 정부로 생각이 많이 되어 왔죠. 정부 주도하에 우리나라도 그래왔고 또 많은 국가들이 정부 주도의 체제를 이루어왔는데 그 진정한 발전이라는 건 사실 우리가 위임한 정부만 이끄는 것이 아니라 우리 위임한 주체인 우리 시민들이 자신들의 목소리를 내고 그 시민에 의해서 또 발전이 이루어지는 물론 인간 기업도 있겠지만 그렇습니다. 저희는 기준으로 두 가지를 택했는데
한국이 개도국의 다원적 발전을 우리가 얼마나 지원했는가, 협력했는가. 그래서 한국이 개도국 정부가 아닌 개도국 시민사회를 협력대상국 시민사회를 얼마나 지원했는가. 이게 기준이었고, 두 번째는 우리 협력대상국에 있는 뭐 중산층, 고위층 이런 사람이 아니라 취약층이라고 얘기하는 여성, 아동, 노인, 장애인, 그다음에 난민, 국내 난민, 이런 해외 난민 이런 사람들에 대한 지원을 얼마나 했는가. 이 두 가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지 정부, 모기랑 기본적으로 정부가 하면서 그것이 아니라 시민사회의 발전, 한개도 시민사회와 취약층 얼마나 지원했는가. 이 두 가지를 봤는데, 예, 그 개도국 협력대상국 시민사회 지원은 직접 지원하는 건 없습니다. 지난 2차 기본계획 2016년부터 2020년 올해까지는 없습니다. 근데요, 제가 이 관련 제 전공 분야이고 이 관련된 연구와 뭐 여러 가지 했는데 서구 사회에서는 서구 사회 같은 OECD 다크 공여국 중에 일본 빼고는 그동안 거의 서구 사회에서 서구 국가였으니까 그런 그 선발 공여국들이 서구 국가들이 1960년대부터 개도국 시민사회에 대한 파트너십을 굉장히 강화해 왔습니다. 80년대, 2000년대가 지나면서 특히 2000년대 냉전이 끝나고 개도국이 체제 전환국, 예전에 사회주의 국가들이 자본주의 국가로 넘어오게 되잖아요. 우리가 아는 동아시아나 동유럽이나 아시아 많이 있는데 이런 나라들이 좀 이렇게 체제 전환을 발전하기 위해서는 현지의 시민사회가 중요하다. 그래서 시민사회 지원을 많이 했습니다. 도 많이 있는데 어쨌든 수십 년 동안 개도국의 협력대상국의 시민사회 발전을 위한 선진국들이 직접적으로 지원하거나 지원을 굉장히 많았습니다. 우리나라는 2012년도부터 2015년도까지 2, 3, 4, 5, 4년 동안 LCPP라는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로컬 시빌 소사이티 파트너십 프로그램, 즉 우리나라의 코이파 현지 사무소에서 개도국의 협력대상국의 NGO들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그랬다가 없어졌습니다. 이것이 시작된 것도 허san 것이 아니고요. 2012년 OECD 다크 피어 리뷰에서 OECD 다크 우리나라를 피어 리뷰했던 국가들이 한국 이상하다. 시민사회 협력이 이렇게 많은데 왜 개도국 시민사회는 협력 안 하냐 해서 만들어진 프로그램인데 이게 이제 좀 중단이 됐고 그 이후로 16년부터 이제 20년까지는 제로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한국 국제개혁, 한국 ODA는 개도국 시민사회 발전을 위해 직접적으로 지원할 프로그램이 없다. 있겠죠. 프로그램 자체가 없다. 보시면 되고요. 저희가 또 찾아봤습니다. 한국 국제개발협력이 협력대상국 취약층을 위해서 얼마나 지원했는가, 협력했는가를 찾아봤는데요. 7페이지 표 14를 좀 네, 그겁니다. 예. 2016년에 6개 부처의 52개 프로그램, 2016년에 60개 프로그램. 그래서 가장 낮을 때가 3.87%, 가장 많을 때가 5.26%. 취약층을 지원했는데 여기서 취약층이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여성, 아동, 노인, 개인, 그다음에 난민 이런 그룹입니다. 그런데 한국의 2016년에 박근혜 대통령 전 대통령이 개발은날 4대 구사형을 발표하고 그 유명한 소녀들의 보다 나은 삶이라는 프로그램을 했습니다. 이 자체는 굉장히 좋은 프로그램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없어졌는데, 즉 여성을 타겟으로 한 새로운 프로그램을 했기 때문에 사실은 그 이후로 저희가 취약층이라 얘기하는 사업들이 적지 않습니다. 많이 있는데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2018년도 5.16, 4.56, 줄어들고 10% 그런 커지고 있지만 이런 내용이 좀 많아져야 될 것이다. 특히 장애인이나 여성과 아동은 좀 들고 있는데 장애인, 난민 체험 프로그램은 사실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뭐 오른쪽에 그 표를 15페이지에 보여주시면 이것이 저희가 2차 기본 계획이나 16년 계획에 나와 있는 프로그램을 이것도 다 정리해봤습니다. 그래서 적지 않습니다. 노인 프로그램도 있고 뭐 난민 프로그램도 있는데 바람직하죠. 그러나 이것이 좀 더 커져야 된다라는 것이 저희의 제안이고 이것이 아까
불평등 문제하고도 저희가 제안했던 두 가지 전략 중에 하나 불평등 문제하고 연결됩니다. 왜? 가장 취약 그룹이기 때문에 그 나라 발전의 과정에서 누락될 수 있고 대상이 될 수 있고요. 또 중요한 건 기후이기 때문에 많은 난민이 발생하고 또 이 취약자도 어렵다는 두 연결이 좀 되는 그런. 혹시 이 부분과 관련해서 좀 더 설명을 좀 붙여주실 분이 있을까요? 근데 뭐 지금 한 대표님께서 네. 다 거기서 설명해 주신 거. 근데 아까 제가 맨 처음에 말씀드렸던 거하고 다원적 발전에서 그 저희가 지금 두 가지를 얘기했잖아요. 취약, 시민사회. 네. 두 가지가 굉장히 면밀하게 연결되는 거라서 이 다원적 발전에 우리가 소위 말하는 취약층 혹은 다양한 발전의 이분들이 갖고 있는 공통적인 특징은 나의 발전이 이것이다. 나는 이런 발전을 원한다라고 직접 와서 말씀하지 못한다라는 데 있습니다. 아동, 여성, 노인, 난민 모두 사실은 어떻게 보면 말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 침묵하는 집단들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현장에서 이들과 함께 이들의 목소리를 활동하는 시민사회단체들이 있는 것이고요. 결국 시민사회단체들과 활동하지 않는다면 이 취약층의 목소리는 영원히 묻히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은 어떻게 본다면 국제외 협력이 가장 간절하게 필요한 요구되는 집단의 연결 고리를 잡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시민사회와 현지 시민사회가 일하는 것이 취약층에 대한 고려에 직접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는 것이고요. 두 번째 또 우리가 다원적 발전을 얘기할 때 항상 중요하게 좀 생각해봐야 될 것이 이거는 이제 근본적인 문제인데 우리가 그러면 이 사람들이 모든 다른 종류의 장애인이라든지 아니면 여성이라든지 아니면 난민이라든지 이런 모든 사람들이 사실은 똑같은 우리 사회가 갖고 있는 발전의 목표에 달성하게끔 이 사람들을 푸시하는 것이 그럼 이게 국제협력의 목표인가? 저는 아니라 생각하거든요. 이분들이 다 똑같은 종류의 수입과 기술을 가지고 역량을 가지고 시장에서 성공해서 이 정도의 경제 성장에 공헌을 해야 되는 것을 도와주는 것이 우리의 목적인가? 그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다원성을 인정한다고 하는 것은 이분들이 각각이 가지고 있는 능력과 다른 기준들을 통해서 이분들이 자아 실현을 성취할 수 있도록 돕는 그런 과정이 돼야 될 텐데 그것들에 대한 고려도 다원적 발전을 고려할 때 생각해 봐야 될 점이고. 굉장히 중요한 말씀들 해주셨습니다. 보통 이제 발전에 대해서 뭐 굉장히 많은 담론들이 있고 여기에 집중해야 된다, 뭐 여기에 집중해야 된다 이런 이제 이야기들도 입장마다 굉장히 다를 텐데 피다에서는 어쨌든 다양한 이런 다원적인 발전의 모습을 인정을 해야 되고 다양한 이제 자아 실현의 모습을 인정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고 또 그것을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것은 이런 취약층에 대한 집중을 하는 것, 그리고 그들을 돕기 위해서 일하고 있는 시민사회를 지원하는 것이라고 이제 얘기를 해주고 계십니다. 3차 기본 계획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을 이제 제안을 하셨는지 설명을 해주시죠. 제가 지금부터 저희 그 네 가지 복지를 다 말씀드렸으니까 피다는 뭘 구체적으로 제안하는가에 대해서 좀 정리해서 드리겠습니다. 선생님 저희 그 제안 부분을 좀 주시면 저희가 8개 복지를 제안했습니다. 하나씩 이미 앞에서 다룬 내용들인데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3차 기본 계획에 제안하는 내용은요. 국익 추구 수단에서 빈곤과 어법을 고통받는 이와 그를 돕는 주체와의 연대로서의 국제 관련되고 전환하자라고 제안했고요. 둘째는 지구적 불평등과 기후 위기를 위한 협력을 우리가 하자라고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그림을 아까 여러 번 봤던 그림인데요. 제가 한번 다시 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최종 비전은 이미 말씀드렸고 중간 목표로서는 저희가 2030년까지 국제개발협력 국제사회에서 SDG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 SDG 이행 목표 달성에 기여하는 것이고
이것을 위해서 저희가 두 가지를 선택을 했죠. 지구적 불평등 해소와 지구적 위기 해소를 했고요. 이 두 가지를 위해서는 어떤 또 실행 세부 목표가 있을 것인가 해서 저희가 예, 를 제시했습니다. 첫 번째, 민주주의를 증진하자, 성평등한 사회를 추구하고 기본적인 교육권과 보건권 실현, 절대 빈곤 해소, 포용적 번영 추구, 평화롭고 안전한 사회 추구, 위기 대응 및 회복력 증진이 있습니다. 이 7가지가 연결된 것이 아니고요. 이 7가지가 그 상위에 있는 불평등 해소와 기후 해소에 서로 다 연결이 됩니다. 저희가 이런 세 목표를 제시했고, 중요한 것이 한국국제개발협력이 이런 세부 목표와 전략 목표를 통해서 중간과 비전을 성취할 때 해야 할 두 가지 원칙을 제시했습니다. 그 하나가 가장 취약한 그룹을 우선순위화하자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분명합니다. 우리가 올해 예상이 3조 4천억이고 내년이 4조가 넘을 텐데 이 4조를 우리 지구촌에서 지구상에 가장 어렵고 가장 취약한 사람들에게 먼저 쓰자는 겁니다. 우선순위 이렇게 정했습니다. 사실 시간이 없어서 많이 못했지만 우리가 지원하는 그 중점 협력국 24개 나라 중에서 3,000불에서 12,000불 사이에 해당하는 고중소득국 세 나라가 네 나라가 있습니다. 콜롬비아 이런 나라, 그런 나라 지원하지 말고 그런 콜롬비아 분들에게는 죄송하지만 거기에는 우리가 중점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최빈국, 그다음에 최약층 이런 데 지원하자는 게 저희의 내용입니다. 그것이 바로 얘는 3번 가장 취약한 국가와 취약층과의 협력을 우선으로 하자 주장이고요. 또 그러니까 경제와 사회 부분에 치중되어 있는 부분을 정치적 측면, 그러니까 민주적 가버넌스 이에 대한 협력 증대로 협력 대상국의 포괄적 발전을 지원하는 것이고 또 현지 시민사회 협력 증대로 협력 대상국의 다원적 발전을 지원하자는 것이고요. 또 번째가 기업의 해외 진출 수단이 아닌 기업의 협력 대상국 사회 발전을 공헌하는 수단을 우리가 ODA로 지원하자는 것이고요. 6번째로 요거는 사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지 않았지만 앞에까지는 그 내용 가치에 대한 거였다면 7번, 8번은 그 프로세스에 대한 거. 우리가 여러분 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획 처음 들어보셨다는 분들 많죠. 앞으로는 우리가 4차 기본계획을 만들 때 5년 뒤 이 자리에는 국제개발협력을 정책을 만들 때 그리고 운영을 할 때 다양한 이해관계자, NGO, 학계, 민간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그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자. 그래서 또 그런 실질적인 참여나 민주성을 확대하고 마지막 부분에는 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획 시행 시기와 정권임기간 종합적 수립동의 방법 두 번째인데 여러분 국제개발협력은 2021년부터 2025년까지입니다. 대선이 2022년에 있죠. 대선이 되면 새로운 정부에서는 당연히 기존의 국제개발협력 계획을 바꿉니다. 그러면 이 5년 동안 진행된 계획이 3년차에 또 바뀝니다. 그 다음에 또 바뀝니다. 그러면 열심히 만든 이 문서가 새로운 문서로 반도문과로 대체가 됩니다. 굉장히 비효율적이죠. 저희는 이런 과정들을 좀 어떻게 하는지 정보 고민해야 할 텐데 조금 맞춰서 정권의 임기와 개발협력 정책의 임기를 맞춰서 정권이 책임지는 그런 효율적인 효과적인 정책을 수립하자는 것이 제 마지막 제안입니다. 네. 지금까지 발전대안 피다에서 이제 2차 기본 계획에 해당되는 5년 동안의 국제개발협력 정책들을 사람이 꼽히는 발전의 측면에서 평가를 한 내용을 들으셨고 그 다음에 그렇다면 그것을 기반으로 3차 기본 계획에는 어떤 점들이 강조돼야 되는지를 8대 제안을 통해서 들어보셨습니다. 궁금하신 점이나 그런 점들을 언제든지 이제 얘기를 해주시면 되고 저희가 이제 사전에 질문을 받은 것도 있어서 질문을 자유롭게 주시는 동안에 이제 같이 보면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질문이 있으시면 채팅창에 질문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코멘트도 좋습니다. 네, 코멘트 주셔도 좋고요. 아마 조금은 시간이 필요하시더라고요. 보통은 질문 이제 쓰시는데 혹시 그동안에 뭐 덧붙이실 이야기나 아니면 전체적으로 더 깊은 말이 혹시 있으신가요? 있으신가요?
나오지 않을까요? 네. 그러면 조금 더 기다려보는 걸로 하고, 그러면은 그 전에 그 사전에 질문 주셨던 내용 중에서 하나를 이제 시작을 좀 이제 하고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뽑았던 질문 중에서는 사실 지난번 1회차 때 다뤘던 내용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제 코로나 상황에서 저희가 아까 이제 현지 시민사회 지원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논의를 했었는데, 뭐 NGO들이 이제 코로나 대응 현황이 어떻게 되고 있고, 또 뭐 현지 시민사회의 역량을 강화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도 이제 지난번 행사 때 많이 나왔었잖아요. 그래서 그것과 관련해서 3차 기본 계획에서는 뭐 이제 NGO들에 대한 지원이나 현지 시민사회에 대한 지원이나 이런 부분을 좀 어떻게 담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시는지 좀 네. 그 뭐 서구에 제가 본 그 기사 기억에 나는 녹스팜 같은 데는 지금 몇천 명 그 굉장히 많은 프로젝트와 굉장히 많은 파견 인력을 이렇게 다시 들어온다라는 내용을 봤습니다. 서구엔 뭐 비슷한 상황이죠. 근데 이제 서구 NGO들이 더 이제 좀더 그러니까 연구도 하고 조사를 해봐야겠죠. 이미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이제 특히 80년대, 90년대 지나면서 서구 NGO들이 자기네 사람을 파견해서 자기네 직접 사업하는 거는 많이 좀 지양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지에 있는 그 굉장히 오래되고 역량이 있는 현지 CSO들을 서구 우리 CS NGO들이 그들에게 조직적, 재정적, 기술적 지원을 하는 그런 또 다른 도너 같은 역할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서구 NGO들이 철수를 해도 이미 파트너로 있는 역량 있는 현지인들이 사업을 할 수가 있죠. 또 보면 우리 한국은 이번 코로나 때문에 파견했던 지부장들 거의 철수하고 NGO 봉사단 거의 철수하고 있기 때문에 사업이 굉장히 못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우리 현실이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래서 진정한 그 우리 협력대상국의 발전을 주체는 누구인가? 다시 그 질문을 해보면 그 나라 정부와 그 나라 시민들이죠. 그래서 한국의 NGO들이 이제는 직접 우리가 다 가서 우리가 사업 직접 다 하는 거에서 이미 많은 단체들이 거기서 벗어났는데 현지의 NGO들과 파트너십을 통해서 우리의 발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우리 돕는 그런 역할로 전환이 되어야 되고 그걸 위해서 사업의 기획이나 또 뭐 코이카나 이런 데서 지원하는 프로그램 작제가 전환이 될 때가 됐다. 아쉽게도 그런 조짐이 보였거든요 이미. 근데 어떻게 보면은 자의에서가 아니라 타의에서 좀 그렇게 전환이 되어야 되는 그런 체제가 된 것 같아요. 좀 요 계기로 5년, 10년 좀 그렇게 좀 전환이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 답변 감사드리고 지금 한은진 선생님께서 질문이 있습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혹시 마이크를 켜시고 질문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들리시나요? 네, 소리가 조금 작은 것 같아요. 이렇게 하면 잘 들릴까요? 잠시만요. 저희 설정에서 잠시만요. 저희 노트북에 소리가 작게 되어 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잠시만요. 들리실까요? 잘 들리네. 네. 네, 말씀해 주십시오. 죄송합니다. 네. 잠시만요. 오늘 유익한 토크 정말 감사드리고요. 많이 배울 수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정말 처음 들었던 이제 내용이고 해서 되게 잘 몰라서 드리는 질문일 수도 있는데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네. 일단 첫 번째는 이제 한국이 정치 그다음에 뭐 정책 발전보다는 이제 경제나 사회 인프라 발전에 좀 압도적으로 하고 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이 좀 아쉽다라고 이제 말씀을 해 주신 것 같은데 제가 여기서 궁금한 부분은 그래서 결국에는
그러니까 약간 지구촌 모두가 함께 이 발전을 이루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생각했을 때는 한국가가 그 우위를 가지고 있는 부분을 좀 중점적으로 지원을 하는 방식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이제 생각이 아주 솔직하게 살짝 지나쳤어요. 그래서 이미 많은 국가들이 또 말씀하셨듯이 있다면 한국은 이제 자신이 가장 강했던 그런 인프라 구축 부분에 집중적으로 지원을 한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한국이 이런 정책 발전도 이제 해야 한다면 그 이유가 무엇일지 좀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질문은 이것과 좀 많이 반대되는 것인데 이제 경제, 사회 인프라가 이제 압도적으로 높다는 것을 또 다른 부분으로 생각해 봤을 때는 어떠한 좀 큰 힘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누군가가 이것을 좀 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혹은 어떠한 사회적 분위기 때문에 이렇게 된다라고 이제 좀 생각이 되었는데 사실 작은 NGO의 입장에서는 결국 좀 원하든 원치 않든 이러한 힘에 이끌리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은 어떻게 어 좀 바꿀 수 있을지 좀 궁금합니다. 네, 한진 선생님 질문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두 가지 질문을 주셨어요. 첫 번째는 경제, 사회, 인프라에 집중되어 있는 게 문제다라고 지적하셨는데 혹시 이거 뭐 한국이 더 잘할 수 있는 분야에 대해서 선택 집중하는 거 아니냐, 특정 국가에 대해서 이런 질문 주셨고 두 번째는 이렇게 치중되어 있다는 것 자체가 이제 정부가 가지고 있는 정책이기 때문에 다른 행위자들이 여기에 이제 끌려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위험성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두 분 이제 한 분씩 먼저 준비되시는 분부터 네. 네, 우리 한은진 선생님 굉장히 중요하고 핵심적이고 어려운 질문을 해주셨어요. 그 1번, 2번 질문 각각의 답변 뭐 이렇습니다 드리기보다는 제가 합쳐서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두 문제를 생각할 때 왜 짧게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한국은 경제, 사회 인프라를 많이 지원했을까? 왜 그럴까라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보면 우리 한국의 발전 과정들, 제 전문 분야 아니지만 쭉 보면 1950 전쟁 후에 60년대, 70년대, 80년대까지는 소위 말하는 좀 부드럽게 얘기한 권위주의 체제, 좀 더 직설적으로 국제 체제였죠. 그러다 보니까 먹고 사는 문제가 중요하니까 이 권위주의 시대의 이 지도자들이 경제 우선 정책을 폈고 그러면서 경제를 우선하기 위해서는 좋은 노동자와 좋은 필요하기 때문에 건강한 노동자 필요하기 때문에 복지와 교육과 그죠? 이 보건 분야에서 많이 집중했죠. 즉 한국의 발전 체제 자체가 경제를 우선적으로 발전하고 사회와 그 사회 분야가 같이 발전한 체제입니다. 그러다가 87년 이후에 정치적 민주화가 조금씩 됐고 본격적으로 이제 10년대 이후에 진행이 됐죠. 즉 한국이 하는 원조는 한국의 발전 모델을 벗어날 수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죠. 90년대, 2000년대 한국이 대도국의 선거제도, 대도국의 민주적 거버넌스, 인권을 지원하면 우리도 못하는데 야 우리도 그렇게 발전 안 했어. 왜 남의 나라에 내정 간섭하려고 그래? 그러니까 이런 게 복합적으로 있었기 때문에 잘했던 거. 경부고속도로 놓고 항만 만들고 했던 거. 그게 개도국이 안 필요했다는 얘기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국이 발전했던 과정을 그 경로를 그대로 저는 발음력에 연결해서 왜냐면 관료는 같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분야를 많이 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물론 사회와 인프라가 덜 중요하다는 얘기가 전혀 아닙니다. 그러나 지금 결과적으로는 거의 80%에 이르는 정도로 그 분야를 많이 했던 거죠. 어제 오늘의 얘기가 아니라 한국의 발전 과정이 내재되어 있던 한국의 발전에 대한 특성이 그대로 개발함력이 드러난 것이라 생각을 하고요. 그럼 이게 왜 문제냐? 우리가 잘하는 거, 해왔던 거. 그러니까 그런 거죠. 개도국이 여러분 제가 생각하기엔 최빈국의 많은 나라들이 여전히 권위주의 체제에 있는데 경제 인프라 발전하고 그 학교 만들어지면 그게 최종적인 목표는 아닐 생각합니다. 계속 말씀드린 인권 분야, 그러니까 정치적 분야라고 얘기하는 인권, 시민사회, 즉 그들의 목소리를 그들이 내서 발전 주체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균형력이 있지 않으면
경제는 성장했지만 여전히 인권 문제는 있나 그런 나라를 우리 한국이 이렇게 발전을 돕는 것이 과연 옳은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딱딱 하나 말씀드리지 않았지만 결국에는 한국의 발전 과정에 있던 내재들이 원조 정책에 드러났던 것이 아닌가. 그리고 그것이 개도국 발전에 진짜 도움이 되는가라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네, 예상치 못했던 질문. 예상치 못한 질문 항상 나옵니다. 저도 뭐 비슷한 생각인데, 뭐, 사실 그런 것 같아요. 만약에 다리 짚고 부력 놓고 하는 곳이 한국이 제일 잘하는 곳이라고 한다면은 토목 국제개발협력인데 만약에 한국이 할 수 있는 게 그거라면은 되게 그거는 슬픈 일인 것 같고요. 반대로 얘기하자면 그러면 뭐 민주주의 국제개발협력은 뭐 적어도 스웨덴 급은 되는 나라에서만 할 수 있는 것인가 라는 생각이 들어요. 한 대표님이 말씀하셨듯이 한국이 발전을 어떻게 생각하고 사실은 한국이 자신의 발전 과정에서 어디에 중점을 두고 어떤 것들을 무시해 왔는가가 국제개발협력에서 그대로 드러난다고 생각을 하고요. 사실 국제개발협력에서 토목을 한다 그러면 우리가 다리만 놓는 것이 아니거든요. 다리를 놓는 동시에 한국에서 가지고 있는 발전의 개념이라든지 발전 이면에 있는 어떤 특정한 사회 권력 관계라든지 이런 것들도 그대로 교량과 함께 사실 수출되는 것이라서 그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그런데 다리만 놓을 것이 아니라 인권과 다리를 한꺼번에 놓아야 한다는 그런 발전을 얘기하는 것이 협력 대상국의 단기적인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 선배가 더 도움이 된다는 생각을 하고요. 또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 경제 분야, 사회 분야, 문화 분야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분야별로 밸런스를 맞추는 것도 중요하지만 경제 분야에서 그렇다면 뭐 어떤 경제냐, 사회 분야에서 어떤 사회냐, 문화 분야에서 어떤 문화인가를 또 들여다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다리 하나를 놓더라도 이 다리가 누구를 돕느냐가 중요한 것이고 도로 하나를 닦더라도 이 도로가 어디와 어디를 연결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고요. 문화 산업을 한다고 하는데 그것이 한류 산업을 해서 한국 문화를 수입하거나 이식하는 데 도움이 된다면 그것도 우리가 생각하는 문화적 사업과는 관련이 없는 것입니다. 각각의 분야를 들여다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성 사업을 하더라도 여성 사업이라고 하는 어떤 여성을 얘기하는 거냐? 그럼 중산층 이상의 여성을 얘기하는 거냐? 아니면 극비층의 여성을 얘기하는 거냐? 굉장히 다릅니다. 그것들을 다 들여다보면서 밸런스를 맞춰가려는 노력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말씀하셨지만 이런 것들이 이면에는 여전히 물론 강력한 힘들이 존재합니다. 강력한 힘들이라는 건 어떤 발전을 바람직한 발전이라고 보느냐, 어떤 게 우리가 제일 자랑하고 싶은 발전인 것인가, 아니면 어떤 발전을 통해서 우리가 가장 많은 돈을 벌 수 있을까 라는 여러 가지 힘들이 작용하고요. 이런 힘들이 작용하기 때문에 발전 계획들이 특정한 방향으로 쏠리게 되는 것이죠. 이 힘들에 그렇다면 NGO들이 그냥 마냥 끌려갈 것인가? 그것이 아니라는 얘기를 저희는 하고 싶은 것이고요.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은 NGO들이 적극적으로 또는 시민사회가 적극적으로 이러한 개발 협력, 국제개발 협력 기본 계획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그 작업 속에 우리가 참여하고 감시함으로써 그 방향들을 점차 보다 민주적이고 다원적이고 성찰적이고 통체적인 방향으로 끌어올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한은재 선생님 질문하시는 그런 힘 누가 가지고 있고 어떻게 바꿀 수 있는 것인가? 장 교수님 말씀하신 거 동의하고요. 사실은 이 정부의 우리 한국의 결국 시민사회 힘이 많이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시민사회와 시민들의 힘이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이런 5년 동안 하는 정부의 기본 계획에 있어서 그 정부 안 하겠지. 나 같은 NGO에 있는 사람이 뭐 어떻게 하겠어. 이렇게 생각이 들기 쉽습니다. 그러나 우리 사회의 발전 과정들을 보면 촛불 시위를 얘기하지 않아도 많은 시민단체, 시민들이 정책과 제도를 바꾸는 거에 투표나
그런 뭐 활동 안에 같이 참여하면서 바꿔왔다 생각합니다. 우리 개발협력 분야는 굉장히 그런 게 덜해요. 특히 우리 NGO들은 정부로부터 그런 그 사업비를 많이 또 협력 파트너십들 많이 받아서 실현하는 게 집중하는 게 사실입니다. 절대로 제가 편하거나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중요하죠. 그러나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저희가 계속 얘기했던 정부가 어떤 정책과 어떤 가치를 담은 정책 문서를 만들지에 대해서 목소리를 싣고 그것을 변화시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앞으로 기회가 있으면 같이 참여하시고 피다와 함께 하셔도 좋습니다. 예. 네. 회원이 되어주세요. 아,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네, 한은진 선생님 질문 감사드리고요. 혹시 충분치 않았다면 다시 채팅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또 박지우 선생님께서 채팅으로 이제 저희에게 질문을 남겨주셨는데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인 사람들은 ODA에 대해 들었을 때 그것이 국익을 위해 악용될 수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자국 중심적 시각으로 우리나라에도 못 사는 사람이 많은데 왜 다른 나라 사람을 도와야 하는지 비판하곤 합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첫 번째 질문이었고요. 두 번째는 지금까지 설명해 주셨던 내용들에 관련하여 실제로 피다가 국내의 민간 단체들 혹은 정부와의 협력을 통한 활동이 이루어진 사례가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라고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일단 먼저 답변을 네. 좀 해주시고. 네. 전통적인 얘기죠. 우리의 네. 문화.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답이 있는데요. 둘 다 도와야죠. 한국에 있는 어려운 사람도 도와주고요. 그다음에 해외에 있는 어려운 사람도 똑같이 생각하셔갖고 그 피터 싱어라는 학자가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물에 빠진 아이를 그냥 두고 볼 것이냐. 그 물에 빠진 아이는 우리 집 앞에 있는 아이나 저기 멀리 있는 아이나 다른 아이가 아니다. 우리가 알고 있다면 이런 얘기를 했는데 우선순위를 두지 마시고 우리나라 저기 제일 잘 사는 나라 뭐 스위스 이런 데도 아마 거지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한 나라 우리나라에 있는 어려운 사람 다 돕고 해외에 돕겠다는 건 아나이트나 마찬가지예요. 우선을 두지 마시고 똑같이 한국에 있는 사람, 해외에 있는 사람을 도와야 되는 같이 도와야 된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이번에 대해서는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여러분 최근에 코이카가 원조 투명성 지수를 굉장히 많이 올렸다고 굉장히 언론에 많이 자랑을 하고 하는데 코이카가 오른 게 사실입니다. 많이 노력도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저희 피다가 있었습니다. 저희가 항상 점수를 매기는 그런 기관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시민사회가 피다와 시민사회가 한국 정부가 원조 투명성 기구에 국제 기구에 가입을 하고 또 코이카 같은 데 투명하게 정보를 공개하라고 하는 데는 피다를 포함한 우리 시민사회가 수년간의 압박이 있었습니다. 정책 에듀커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변했고요. 또 하나는 저희가 올해는 못 갔는데 지난 한 10여 년간 총 6차례 정도 우리 민간 재단들 여기서 아름다운 재단, 보이나는 재단 너무 훌륭한 기관입니다. 이 두 재단의 지원을 받아서 저희가 피다와 회원들이 우리 개발도상국에 가서 한국의 ODA가 어떻게 쓰여지는지 현장에서 와치를 하고 정책 제안도 했습니다. 빈곤 포르노성 홍보 영상을 하는 NGO들의 영상도 국민들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이런 작업을 통해서 국회 국정감사에도 제안하고 정부에도 제안해서 실제로 모 부서에서는 저희가 제안한 것 때문에 국정감사에서 문제를 받고 개선이 되는 내용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 정책과 사업이 바뀌는 것들이 이제 저희가 했던 변화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저런 얘기는 너무 많이 들어서 저는 보통 우리나라 사람 도우세요 그렇게 말씀드리는데 보통 우리나라 사람 잘 안 돕는 분들이 우리나라에도 가난한 사람이 많다고 말씀하시는 분도 많아서 누구라도 좀 도와주세요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사실은 뭐 엄밀하게 기술적으로 따지면 그 돈하고 그 돈하고 이게 다른 돈이기도 하고요. 근데 사실은 뭐 우리나라라고 이게 우리나라에도 가난한 사람이 많잖아. 근데 이제 단위가 좁아지다 보면 우리나라이지만 그다음에 우리 지역이 되는 우리 동네, 우리 집안, 우리 집 그리고 나까지 들어가는 거 뽑히기 시작하면 결국은 안 돕겠다는 얘기죠.
결국에 이런 질문, 역질문이 의미하는 바, 한 대표님 말씀하셨지만은, 여하튼, 한국의 가난한 사람을 돕는 것과 외국의 가난한 사람을 돕는 것에 저는 하등의 차이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물에 빠진 사람한테 여권 주세요 할 거 아니잖아요. 여권 보고 한국 사람이면 건져주고 외국 사람이면 죽게 빠져죽게 놔둘 것이 아니라면은 그런 식의 질문은 별로 큰 가치가 없는 질문. 지금 질문하시는 분한테 하는 얘기가 아니라 그런 질문을 던짐으로써 ODA에 힘쓰시고 있는 분들의 길을 꺾으려고 하시는 분들 좀 계시죠. 그 질문이 하나 또 들어와 있는데요. 3차 기본계획과 여타 활동을 하는데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활동에 있어서의 어려움, 특히 금전적인 어려움이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피다예요. 피다해요. 저희가 지금 화면에 보시는 저희 3명 다 자원활동가입니다. 저도 대표인데요. 저희가 여기 월급 받고 하는 게 아니거든요. 저희 자원활동 하다 보니까 각자 또 뭐 학교에서 가르치고 연구하고 활동하는 게 많이 있죠. 그러다 보니까 예, 그렇고요. 이 작업이 사실은 기획이 작년에 되었는데 좀 이렇게 오래 걸렸습니다. 오래 걸렸고요. 그게 이제 여러 가지 일을 하다 보니까 바짝바짝 좀 하지 못하는 게 있고 또 그게 있고 사실은 질문은 너무 감사합니다. 잘해주셨는데 저희가 사무국의 실무자가 1명입니다. 지금 밴드에서 모든 걸 조정하시는 이재원 팀장님 한 분이신데 그러니까 단체가 여러분 저희는 조금만 더 말씀드리면 피다는 선명한 목소리를 내지만 굉장히 비주류입니다. 대한민국의 국제개발협력 자체가 굉장히 비주류이고요. 이 주 자체가 또 국제개발협력 분야에서 주류는 정부이고 시민사회는 비주류입니다. 시민사회 내에서도 여러분 잘 아시는 월드비전, 굿네이버스 이런 이제 사업을 하는 단체가 주류이고 저희 같은 애드버커시 하는 데는 비주류입니다. 비주류 오고 비주류인데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후원을 할 때는 저 아프리카 가난한 아이들 10,000원, 30,000원 후원하시지만 저희 같이 정책과 제도를 인식을 바꾸려는 단체들은 후원을 많이 안 하시죠. 그래서 회원이 적습니다. 그게 제일 힘듭니다. 그래서 혹시 우리 여기 참여하신 분들 오늘 피다가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을 한다. 아무도 하지 않는 의미 있는 일을 한다 생각하시면 박수도 쳐주시고요. 회원 가입을 해주시고 한 달에 10,000원, 20,000원 주습니다. 우리한테 함께 동참해 주시는 회원이 되어 즉 이런 작업 같이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질문을 주셔서 참 감사하네요. 혹시 더 질문이 있으신 분들은 질문을 남겨주시면 좋겠고요. 만약에 없으신 경우를 대비해서 두 분께서 오늘 이제 마무리를 위해서 마무리를 하면서 이제 후회라든지 아니면 이 이야기는 조금 나누고 싶다. 그런 부분을 이제 마무리 발언 해주신다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얘기를 정말 너무 많이 해가지고 피다가 저희가 이제 피다잖아요. 사람이 꼽히는 발전을 피다, 발전이 피다라는 꽃이 언제 피냐고 묻는 분도 많으신데 이렇게 작은 꽃을 하나 꽃봉오리를 펴놨습니다. 저희가 사람이 꽃피는 눈으로 본 국제개발협력 3차 평가 3차 제안이 5년에 한 번 하는 작업이 아니고요. 이 작업을 가지고 당장 아까 말씀드린 12월이 되면 2021년 국제개발 기본 계획이 나옵니다. 시행계획이 나옵니다. 그러면 그 시행계획에 대해서 저희가 이 틀을 가지고 한 번 더 평가를 할 겁니다. 그래서 늦지 않게 내년 1, 2월 정도 안에 새로운 버전이 나오고 매년 이걸 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저희를 너무 외롭게 두지 마시고 저희야 저 회원으로 아니면 같이 파트너로 참여하셔서 저희가 이런 작업을 계속해서 최소한 한 단체 정도는 한국 국제개발협력이 어떤 가치를 지향하고 어떤
그 성격을 어떻게 논하는지는 한 단체 정도는 계속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이런 작업을 계속할 수 있고 관심도 가져주시고 그런 자리에서도 참여해 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네, 말씀해 주시는 중에 이제 아마도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은데 뭐 마무리 멘트와 마무리 발언과도 이제 연결될 수 있을 것 같은 질문이라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최창훈 선생님께서 질문해 주셨는데요. 국제개발협력에 대해 그리 잘 알지 못했던 대학생입니다. 국제개발협력에 대해 알아가는 혹은 모르는 대학생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은 무엇이 있을까요? 라고 하셨습니다. 장 교수님께서 이제 하나의 말씀으로 연결해서 해주셔도 좋을 것 같고 뭐 혹시 저는 국제개발협력 연계 전공을 주임을 맡고 있지만 잘 생각해보지 않았던 질문인데 국제개발협력 저는 그래요. 국제개발협력을 생각하기 전에 우리가 살아가는 공동체의 발전에 대해서 먼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흔히 국제개발협력, 개발협력, 뭐 인터내셔널 디벨롭먼트 코퍼레이션 뭐 이런 것들을 하나의 독립된 분과로 놓고 한국이 혹은 어떤 공여국이 어떤 수원국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고 어떤 식의 지원을 하고 이런 것들을 주로 국제개발협력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물론 좋은 마음에서 시작하시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발전의 성격 그 자체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한재관 대표님 말씀하셨지만은 흔히 개발은 나 못 준다고 보통 국제개발협력의 형태는 본인이 겪었던 본인의 공동체가 겪었던 발전의 형태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합니다. 본인의 발전 과정을 성찰하지 못하면 국제개발협력에서도 성찰적인 국제개발협력이 나올 수가 없고 자신이 갖고 있었던 경험을 맹목적으로 종용하거나 강요하는 국제개발협력이 될 수 있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다른 공동체를 희생하는 국제개발협력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제개발협력을 생각하기 전에 우리가 원하는 우리 공동체가 원하는 내가 원하는 발전은 과연 무엇일까 먼저 생각하고 그 다음 국제개발협력을 생각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희 피다에서 이런 이제 오늘 같은 발표를 하면 많은 분들이 생각을 하십니다. 맞아, 니네 말이 다 맞아. 하지만 현실은 점점점 하시는데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저희가 오늘 두 가지를 얘기했습니다. 기후정의 얘기했고요. 기후위기 얘기했고요. 기후정의의 결여로 인한 기후위기를 얘기했고 그 다음에 불평등, 사회정의의 결여로 인한 불평등을 얘기했습니다. 기후정의의 결여와 사회정의의 결여만큼 다급하고 현실적인 과제는 아마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현실적이지 않다면 도대체 무엇이 현실적일 수 있을까? 이렇게 그분들한테 미리 말씀을 드려놓고요. 이상적인 방안을 모색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현실의 대안을 모색하는 작업을 게을리하지 않는다라는 약속을 드리면서 저는 매진 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장시간 동안 이렇게 함께 해주신 참석자분들에게 감사드리고 또 좋은 말씀 나눠주신 두 분 선생님께도 감사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네, 오늘 행사는 여기서 마치는 것으로 하고요. 모두들 편안한 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